안녕하십니까. 오늘 포럼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사의 사회를 맡은 대전 녹색환경지원센터의 윤현명 팀장입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발표자 이외의 분들은 토론 및 질의응답 시간 전까지는 음소거를 설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오늘 행사의 취지와 진행 순서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센터는 대전 지역의 산학연민관 각계의 탄소 중립 비전과 미래 기술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여 탄소 중립 실천 방안 및 미래 기술의 개발과 보급에 기여하고자 2021년부터 탄소 중립 포럼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탄소 중립 미래 기술 포럼은 3회 개최를 하였고 탄소 중립 워킹 그룹 포럼은 4회를 추진하였습니다. 올해에는 기술 분야와 시민 정책 분야를 합쳐서 대전 탄소 중립 포럼을 추진하고 있으며 코로나 대응과 탄소 중립이라는 취지에 부응하기 위해서 되도록 온라인 방식으로 개최를 하고 있고 자료도 파일로 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포럼은 대전시 건물 온실가스 감축 방향 모색 토론회란 제목으로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행사의 진행 순서를 간단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전 녹색환경지원센터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고 첫 번째 주제 발표로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임현지 부연구위원님께서 건물 보문 탄소 중립 로드맵과 정책 제안이란 제목으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두 번째는 건물 보문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대전시 전략이라는 제목으로 대전세종연구원의 염인섭 전략연구팀장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이렇게 두 개의 주제 발표를 들으신 후에 잠시 쉬었다가 네 분의 토론자분들과 함께 종합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해 주시는 분들을 소개해드리면 우선 좌장은 대전 충남 녹색연합 김민수 공동대표님께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토론자로 건설기술연구원의 이종원 수석연구원님, 그리고 다음으로 LH토지주택연구원의 이종성 연구위원님께서 참여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녹색전환연구소의 이상하 연구원님께서 참여해 주시기로 하였습니다. 그 밖에 줌으로 참여해 주시는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행사 순서 안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오늘 행사의 주최자이신 장영철 센터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대전 녹색환경지원센터 센터장을 맡고 있는 충남대학교 환경공학과의 장영철 교수라고 합니다. 먼저 이렇게 포럼, 탄소중립 포럼에 발제를 맡아주시고 참여해주시고 또 여러 기관들이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작년에 2050 탄소중립 전략과 계획들이 국가 계획들이 발표가 되고 대전시도 작년에 2050 탄소 중립 그 다음에 여러 탄소 중립에 대한 시나리오 이런 부분들을 발표를 했고 이제 정권이 바뀌고 또 새로운 정부가 들어들면서 탄소 중립도 여전히 중요한 아젠다로 대두가 되고 있고 지금 각 230여 개 지자체들도 탄소 중립에 대한 기본 계획 같은 것들을 시행 계획이죠. 이런 것들을 이제 실제 녹색 성장, 탄소 중립 녹색 성장 기본 계획 이런 것들이 지금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탄소 중립이라는 게 개념이 2, 3년 전만 해도 사실은 생소한 부분인데 이제는 많은 시민들이 이해를 하고 있고 최근 들어서 이런 이제 기후 위기와 맞물려서 탄소 중립이 얼마나 우리한테 중요한 이슈인가 이런 걸 많이 인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 탄소 중립 이런 포럼을 갖게 돼서 너무 기쁘게 생각하고요. 더불어서 대전시가 지금 온실가스 발생량이 연간 한 1,000만 톤 정도 되는데 그중에 거의 45%, 50%가 건물에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에서 관련된 온실가스를 어떻게 감축해 나갈 것인가가 상당히 중요한 이슈인데 아직 우리나라는 이런 이제 건물 부분에 탄소 중립에 관련해서 아직도 많은 개선과 또 과제와 준비들이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 실제 얼마나 우리가 또 이런 부분들을 줄일 수 있는지 굉장히 좀 아이디어가 많이 필요하고 그런 차원에서 오늘
발표를 해주시는 우리 녹색에너지 전략연구소의 우리 이면지 부연구위원님, 또 대전세종연구원의 여민석 우리 팀장님, 우리 박사님, 그리고 또 토론에 참여해 주신 우리 특별히 오늘 토론의 자장을 맡아주시는 녹색연합의 우리 김민수 공동대표님과 그 다음에 건설기술연구원의 이종원 우리 연구원님, 또 토지주택연구원 LH의 이종성 우리 연구위원님, 또 녹색전환연구소의 이상하 연구원님 모두에게 좀 감사드리고, 아무튼 오늘 또 대전시의 탄소 중립을 위한 건물 부분에 좋은 또 감축에 대한 아이디어와 토론의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바쁘신 가운데 건강하시고 또 오늘 좋은 또 토론의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제 인사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곧바로 주제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면지 부연구위원님 음소거해 주시고 화면 공유 설정해 주시고 발표 시작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녹색에너지 전략연구소의 임현지 부연구위원입니다. 오늘 이렇게 대전에서 건물 부분에 대해서 또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또 탄소중립 포럼을 열어주셔서 굉장히 반갑고요. 또 이 자리에 또 뜻깊은 자리에 저를 또 초대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오늘 발제드릴 주제는 건물 부분의 탄소중립 로드맵과 정책 제언입니다. 목차는 이제 탄소중립 로드맵을 수립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그 중에 건물 부분의 여기 현황과 또 어떤 방법론으로 저희가 로드맵을 만들었는지, 그리고 어떤 시나리오들을 적용했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최종적으로 그래서 어떤 정책 개선이 좀 필요할지 이 순서로 발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이제 우리나라에 작년에 이제 대한민국 NDC 2030 이제 감축 목표를 발표를 해서 또 국제사회에 제출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2050 탄소 중립 시나리오안도 만들어서 이제 발표를 했는데요. 이런 발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좀 감축 수준에 있어서 좀 많이 불충분하다라는 평가가 국내적으로 이렇게 비판이 좀 있었습니다. 이런 감축 수준이 낮을 뿐만 아니라 어떤 2050년까지 어떻게 감축해 나갈 것인지 그 경로에 대한 이야기도 좀 빠져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이행 수단에 있어서도 조금 좀 불투명한 그런 부분이 좀 있었고, 투자에 대한 편익 분석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좀 부재해서 저희 연구소를 비롯해서 여러 싱크탱크가 모여서 이런 것들을 좀 보완하는 2050 탄소 중립 좀 더 야심찬 탄소 중립 시나리오를 만들자라는 측면에서 K맵 시나리오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이 시나리오에 따르면은 이제 5가지 부문으로 나눠서 저희가 연구를 진행을 했는데요. 이 시나리오에 따르면 2050년까지 누적 배출량이 정부안 대비 16억 3천만 톤 정도 온실가스를 추가 감축하게 되는 그런 시나리오입니다. 그중에서 저희 연구소가 맡은 부분은 이제 건물 부문의 탄소 중립 로드맵입니다. 그래서 건물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물 부분 현황을 보시면요. 저희 2018년 기준으로 해서 우리나라 건축물은 약 719만 동이 존재하고요. 또 총 연면적은 37억 5천만 제곱미터로 지속적으로 이제 쭉 증가하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건축물은 크게 주거용 건물 그리고 비주거용 건물 이 2가지로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요. 주거용 건물 같은 경우에는 또 아파트, 단독주택, 그리고 나머지 기숙사나 공간 같은 이런 것들을 합친 저층형 공동주택 이렇게 3가지로 또 분류가 됩니다. 그중에서 다들 예상을 하셨겠지만 아파트가 제일 많은 그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62% 정도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으로 단독주택이 한 29% 정도, 저층형 공동주택이 한 10% 정도 이렇게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연면적 기준으로 그렇습니다. 다음은 비주거용 건물인데요. 비주거용 건물은 상업용, 공업용, 문교사용, 또 기타 건물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 이 중에 상업용 건물이 40% 이상으로 제일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또 상업용 건물의 에너지 소비가 거의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K맵 연구에서는 비주거용 건물을 상업용 건물로 보고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건물 부분의 총 에너지 사용량은 4,400만 POE입니다. 그리고 또 총 온실가스 배출량은 직접 배출량만 계산했을 때 5,200만 톤으로 우리나라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의 7%를 차지합니다. 건물에서 사용하는 이제 전력으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량까지 합친 그런 간접 배출량까지 합치게 되면은 한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이 25% 정도 건물 부분에서 소비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건물분에서 에너지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그 구성을 보시면요. 전력과 도시가스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전력과 도시가스가 합쳐서 이제 75% 정도 되고 그다음에 석유, 열, 신재생, 석탄 순으로 구성이 됩니다. 여기 밑에 그래프에서 보실 수 있다시피 주거용과 비주거용 건물의 에너지 그 사용의 이제 구성이 굉장히 다른 것을 보실 수 있는데요. 주거용 건물은 여기 도시가스의 사용이 거의 절반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 비주거용 건물에는 이제 또 반대로 전력의 사용량이 거의 60% 이상 굉장히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또 연면적 기준으로 보면은 이제 상업용 건물보다 주거용 건물이 훨씬 많은 연면적을 차지하고 있지만 에너지 소비에 있어서는 좀 비슷하게 주거용 건물과 비주거용 건물이 좀 비슷한 에너지 소비를 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고 그렇지만 온실가스 배출에 있어서는 이제 주거용 건물이 도시가스 사용이 높았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 직접 배출량만 이제 들어가기 때문에 주거용 건물의 온실가스 배출이 전체 건물에서 한 65% 정도 차지한다라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건물 부분에서 주요하게 이제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그 요인은 크게 두 가지를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에너지 효율이 좀 떨어지는 노후된 건물이고요. 두 번째는 난방용으로 사용이 되는 이제 화석연료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부는 이제 2010년부터 지속적으로 건축물의 단열 기준을 계속해서 이제 고시 개정을 통해서 강화를 해왔는데요. 그 결과 이제 30년 전에 건축된 건축물 대비 신축 건축물이 이제 난방 에너지 사용량에 있어서 30에서 40%가량 더 감축됐다라는 결과 이 그래프에서도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데요. 즉 노후화된 건물일수록 이제 단열 성능이 매우 떨어져서 그만큼 에너지를 많이 사용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에 지금 이렇게 좀 성능이 좀 떨어지는 그런 건물이 얼마나 있을까 궁금하실 텐데요. 2010년에 단열 기준이 이제 강화되기 이전에 건축된 건축물이 전체 건축물의 한 74%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 심지어 이제 30년 이상 된 굉장히 노후화된 건축물도 12%를 차지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건물 부문에서 이제 에너지 사용량 중에 절반 이상이 이제 난방용으로 사용이 되고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특히 화석연료의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여기 이제 주거용에서 한 60% 이상이 아파트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아파트의 난방 방식 현황을 이제 국토교통부에서 통계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제 53%가 가스보일러로 굉장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 이를 포함해서 쭉 화석연료를 계산해 봤을 때 한 78% 정도 그러니까 난방의 78%가 화석연료로 지금 되고 있다라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저희 시나리오의 이제 방법론입니다. 건물분의 이제 2050년에 얼마나 그 건물의 에너지 수요가 있을까 이를 전망하기 위해서 크게 이제 건물의 연면적 전망이 어떻게 될지 이거를 전망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연면적당 에너지 수요가 어떻게 될지 이거를 전망을 해서 두 가지를 곱함으로써 건물의 총 에너지 수요를 구하게 됩니다. 이 연면적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구나 뭐 GDP, 가구수 전망 이런 것들을 고려한 거시경제적 요인을 고려해서 연면적 전망을 하게 되고 에너지 수요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건축물 연한에 따라서 연면적을 분류를 하고 또 각 에너지 소비량을 산출을 해서 좀 에너지 수요를 구하게 됩니다. 이렇게 에너지 수요를 전망한 후에는 이제 주거용 건물과 비주거용 건물로 나누어서 또 난방 수요와 또 난방 외 에너지 수요를 또 세분화하게 됩니다. 난방 외의 에너지 수요는 모두 전력화하고 또 기기의 효율을 향상함으로써 에너지를 감축하게 됩니다. 난방 수요 같은 경우에는 건물의 에너지를 효율화해서 좀 단열을 강화하고 또 난방 연료를 탈탄소화함으로써 히트펌프나 지역 난방으로 바꿈으로써 에너지 수요를 줄이고 또 온실가스를 감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제가 연면적을 전망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주거용 건물 같은 경우에는 총 연면적이 지속적으로 2050년까지 증가할 전망으로 저희는 연구를 했습니다. 1인당 GDP가 계속해서 증가하게 되고 또 이제 인구가 감소함에도 가구 원수가 이렇게 줄어들게 됨에 따라서 그러니까 1, 2인 가구가 좀 늘어나고 함에 따라서 총 가구 수가 증가하게 되므로 이제 인당 연면적도 지속적으로 증가한다라고 전망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총 주거용 연면적은 이제 17억 제곱미터에서 이제 20억 제곱미터로 이제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한편 비주거용 건물 같은 경우에는 이게 상업용 건물인데요. 이 상업용 건물 같은 경우에 이제 경제활동 인구, 그러니까 뭐 18세에서 60세 정도의 그 인구 수가 계속해서 감소할 전망으로 비주거용 연면적도 이제 2050년까지 좀 감소할 전망으로 저희는 연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주거용 건물 같은 경우에는 건축물 연한에 따라 저희가 분류를 할 수 있는 이 데이터가 있어서 분류를 해보았는데요. 여기 이제 보시다시피 90년대에 들어서 아파트 건축이 굉장히 많이 진행이 된 것을 보실 수 있는데, 이렇게 이제 90년대부터 아파트를 중심으로 해서 좀 건축이 많이 늘어났고 났다는 것을 이제 왼쪽에서 보실 수가 있고, 오른쪽에는 에너지 소비량 관련된 것인데, 여기 그러니까 단위 면적당 얼마나 에너지 많이 소비하냐 요거거든요. 그래서 오래될수록 이제 180 이렇게 되는 많은 에너지를, 오래된 주택일수록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게 되고, 최신에 지어진 주택일수록 또 더 낮은 더 적은 에너지를 소비하게 되는 이 구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다음은 저희가 이제 건물 부분 탄소 중립 로드맵을 어떻게 구성했는지 그 시나리오에 대한 내용입니다. 저희는 주요 감축 수단으로 이제 여러 가지 방안이 있을 텐데, 그중에 기술적으로 가능한 최대치를 적용을 해서 한번 구성을 해보았습니다. 주요 감축 수단으로는 크게 4가지를 구성을 했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 기축 건물에 대한 그린 리모델링입니다. 연간 2%의 그린 리모델링을 적용했습니다. 두 번째는 신축 건물에 대해서 제로에너지 건축물 기준을 이제 즉시 모든 신축 건물은 제로에너지 건축물이 된다라고 가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난방연료 같은 경우에 뭐 가스보일러 대신해서 히트펌프나 지역 난방으로 교체된다라고 적용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외에 이제 난방용 에너지 외에 다른 에너지원들은 모두 전력화되고 기계 에너지 효율도 개선된다라고 적용했습니다. 참고로 이제 정부에서 만든 2050 탄소 중립 시나리오안과 저희가 만든 KMF 시나리오안의 주요 감축 수단을 비교한 표입니다. 건물 에너지 효율 향상에 있어서는 이제 정부안보다 저희가 좀 더 강화해서 좀 더 빠르게 그 그린 리모델링과 제로 에너지 건축물을 확대하는 그런 시나리오를 적용했고요. 고효율 기기 보급 같은 경우에는 이제 32% 그대로 준용을 해서 적용했고, 스마트 에너지 관리 같은 경우에는 여기는 따로 이제 2에서 5%로 따로 뺐는데, 저희는 이런 것들이 건물 에너지 효율에 같이 들어가서 된다라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큰 차이점이 여기 그 정부안 같은 경우에는 국민들의 어떤 자발적 동참으로 인한 행태 개선 강화로 인해서 최종 에너지의 이제 4에서 8%나 절감이 된다라고 적용을 했는데, 저희는 아직 이런 안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만들어진 것도 없고 이런 걸 계량하기가 좀 어렵다고 판단을 해서 이 부분은 저희 시나리오에서는 적용을 하지 않았습니다. 또 큰 차이점이 난방연료의 전환 같은 부분인데요. 아까 이제 건물 에너지 사용량의 절반 정도가 난방용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정부안에서는 이 난방연료를 어떻게 전환할지에 대한 내용이 전혀 포함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KMF 시나리오에서는 이런 부분을 새롭게 적용을 하였습니다. 주요 감축 수단별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린 리모델링인데요. 그린 리모델링이란 노후한 건축물의 이제 단열이나 뭐 기밀 이런 성능들을 개선해서 에너지 효율을 향상시키고 온실가스 배출을 줄일 수 있도록 건축물을 개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현재는 이제 연간 한 0.4% 정도의 리모델링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저희는 이거를 연간 2%까지 가속해야 된다라고 보고 적용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유럽연합 같은 경우에는 민간 건축물은 이제 연 2%, 공공 건축물은 연 3%까지 리노베이션을 이제 확대해야 된다라는 계획을 수립했고, 또 IEA도 2050 탄소 중립을 위해서는 2030년까지 연 2.5%의 리트로핏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이제 2% 정도로 수준을 가속화해야 된다라고 보았습니다. 이렇게 2%로 그린 리모델링을 가속화했을 때 그 효과는 이제 2050년에 2010년 이전에 지어진, 그러니까 그 단열 성능이 강화되기 이전에 지어진 노후 건물의 연면적이 지금은 74%였지만 2050년에 8%로 좀 많이 감소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2018년 이후에 리모델링 되거나 신축된 건물도 69%나 차지를 하게 됩니다. 즉 이렇게 좀 에너지 성능이 좋은 건물들이 많이 차지하게 됨으로써 건물의 연면적이 늘어나더라도 에너지 소비도 줄어들고 온실가스도 감축되는 그런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다음은 신축 건물에 대해서 제로에너지 건축물 의무화 제도를 적용했는데요. 제로에너지 건축물이란 이제 우리나라에서 규정하기는 건축물에서 필요한 에너지 부하를 최소화하고 재생에너지를 활용해서 에너지 소유량을 최소화하는 건축물이라고 의미합니다. 이 인증 기준 현행 인증 기준을 보시면은 에너지 효율 등급에 있어서 1++ 이상을 충족해야 된다라는 규정이 있고, 또 두 번째는 에너지 자립률 20% 이상을 충족해야 된다. 그러니까 1차 이제 이 건물에서 사용하는 에너지 소비량 대비 생산량이 20% 이상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기준은 건물 에너지 모니터링 시스템으로 뭐 뱀스 같은 이런 것들을 설치해야 된다. 이 세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지 제로에너지 건축물이 됩니다.
저희는 여기서 일단 에너지 효율 등급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그 모델에 적용을 했는데요. 모든 이제 신축 건물이나 리모델링된 주거용 건물은 2019년부터 바로의 제로 에너지 건축물 기준을 충족하고, 비주거용 건물은 지금 300으로 굉장히 좀 많은 에너지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즉시 이제 도입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해서 2036년부터 충족될 것으로 모델에 적용했습니다. 그리고 에너지 성능은 이제 해가 될수록 계속해서 이제 점진적으로 개선된다라고 적용했습니다. 참고로 이제 노원 에너지 제로 주택이 굉장히 대표적인 그 GEB 주택으로 알려져 있는데, 여기에 이제 2018년 연평균 에너지 소비량이 53kWh/square 정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2050년 주택을 60으로 기준을 놨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뭐 너무 야심찬 수치는 아니라는 거를 이제 또 확인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 수단은 난방 연료 전환입니다. 저희는 2025년부터 이제 가스보일러를 신축 그 건물에는 이제 가스보일러를 설치하지 않고 히트펌프나 지역 난방을 설치할 것으로 적용했습니다. 히트펌프 같은 경우에는 COP라고 해서 이제 뭐 1kW의 이제 전력을 넣으면은 3에서 5kW의 열이 나온다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렇게 굉장히 높은 효율을 가지고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지역 난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재생에너지 열이나 이런 저탄소 열원도 같이 활용을 할 수가 있고, 또 이것이 이제 발전과 연계되어서 이제 열 저장소라든지 이런 것들을 사용함으로써 전반적인 에너지 시스템의 효율성을 개선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저희는 신축 건물에 대해서 2025년부터 적용을 하고, 또 기존 건축물에 대해서는 좀 점진적으로 또 교체될 것으로 적용을 했고, 그 결과 2050년까지 모든 건물에 이제 난방 에너지를 이제 그 가스 보일러에서 좀 탈출을 시키고, 그래서 탄소 배출 제로를 달성을 하게 됩니다. 여기 적용을 할 때 이제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좀 히트펌프를 중심으로 보급한다라고 저희는 적용했고,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좀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지역 난방 가능성이 좀 더 있다고 판단해서 한 30% 정도 이렇게 적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2050년까지 히트펌프로 전환을 했을 때 히트펌프는 총 한 이제 3,600만 대 정도 보급을 하게 됩니다. 누적으로. 그리고 마지막 이제 시나리오 감축 수단은요, 이제 전력화와 기기 효율 개선입니다. 저희는 뭐 취사나 조명, 전자기기 같은 이런 난방 외의 모든 에너지 수요가 100% 이제 2050년까지 전력화되고, 또 기기별로 이제 5에서 50%까지 최대로 효율 개선을 할 수 있는 그 퍼센트를 적용을 해서 효율이 개선될 것으로 모델에 적용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4가지 수단을 적용한 그 시나리오 결과입니다. 에너지 수요는 이제 테라와트아워로 다 환산을 했을 때 2018년에 521 테라와트아워였는데 2030년에는 448 테라와트아워, 그다음에 2050년에는 292 테라와트아워로 2018년 대비 한 44% 감축되는 그런 그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에너지 믹스 같은 경우에 이제 화석연료가 그 모두 전력화되거나 또 지역 난방으로 전환됨에 따라서 2050년에는 전력이 한 80%, 열이 한 20% 이렇게 구성되는 거로 이제 결과가 나왔습니다. 온실가스 같은 경우에는 5,200만 톤 2018년에 배출을 했지만 2030년에는 3,200만 톤, 그다음에 2050년에는 건물 부분의 아예 탄소 중립을 달성하게 되는 이 결과가 도출되었습니다. 참고로 이제 정부안과 비교를 한 거를 보시면은 에너지 수요 같은 경우에는 정부안 대비 한 30% 감축된 2050년 기준으로 30% 감축이 되게 되고요. 온실가스 배출량 같은 경우에도 이제 2030년에는 정부에서는 이제 3,500만 톤 배출될 걸로 봤지만 K맵에서는 3,200만 톤으로 한 270만 톤 추가 감축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BAU를 좀 추정을 해봐서 좀 2022년부터 2050년까지 누적적으로 얼마나 온실가스가 더 감축이 될까를 봤을 때 정부안 대비 K맵이 한 7억 4,800만 톤 정도 건물 부분에서 이만큼의 온실가스를 추가적으로 감축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게 누적적으로 보시면 굉장히 큰 효과인 것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투자 비용을 아주 이제 세밀하진 못하지만 그래도 계략적으로 계산을 해보았습니다. 크게 그린 모델링과 제로에너지 건축에 드는 비용, 이게 이제 일반 건축물 대비 한 5에서 15% 추가 공사비가 발생한다라는 이제 연구 결과가 있는데요. 이걸 통해서 계산을 해봤을 때 연간 한 6.7조 원 정도의 그 추가적인 어떤 투자가 필요하고, 그다음에 히트펌프 설치 같은 경우에는 가스보일러 설치와 설치 비용과의 그 차액을 이제 반영을 해봤을 때 연간 한 1.6조 원 정도의 추가 투자가 필요하다라는 그 결과가 산출이 되었습니다.
편익 같은 경우에는 이제 NGFS라는 곳에서 한국의 온실가스 가격 전망을 이제 2050년까지 발표한 것이 있습니다. 여기서 두 가지 시나리오로 요 가격 전망을 하고 있는데 요 두 가지 시나리오를 적용했을 때 작은 경우에는 한 127조, 큰 경우에는 275조 원까지 이렇게 편익이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도출되었습니다. 이런 이제 정량적인 편익뿐만 아니라 뭐 주거 환경 개선으로 인해서 뭐 국민들의 어떤 삶의 질이 향상된다든지 기후변화에 좀 더 잘 적응할 수 있게 된다든지 이런 다양한 정성적인 편익도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정책 지원입니다. 정책 지원 제가 세 가지에 대해서 준비를 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그린 리모델링을 가속화하기 위한 로드맵이 수립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제 현재 한 0.4% 정도에서 연 2%까지 그린 리모델링을 가속화하기 위해서는 어떤 사회적으로 좀 수용 가능한 정부의 로드맵이 좀 필요할 것입니다. 당장 생각을 해봤을 때 이제 그린 리모델링을 한다 했을 때 어느 일정 기간 이사를 가 있어야 되니까 이런 이사에 대한 것도 생각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그린 리모델링이 갑자기 뭐 한 번에 많이 몰렸을 때 뭐 리모델링 할 수 있는 어떤 건축 자재라든지 아니면 건축을 할 수 있는 그런 숙련된 노동자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고려를 해가지고 좀 한 번에 이제 그린 리모델링 확 하기보다는 좀 로드맵을 세워서 차근차근 그린 리모델링을 해나갈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EU 같은 경우에 굉장히 이제 그린 리모델링을 지금 잘 하고 있는 그런 사례로 나오고 있는데요. 여기서는 최저 에너지 성능 제도라는 것을 도입을 했습니다. 이게 우리나라에 따지면 이제 건물 에너지 효율 기준 같은 것인데요. 요 에너지 효율 기준 같은 그 EPC라는 거를 이제 의무화함으로써 도입이 된 것인데요. 이걸 통해서 노후 건물의 그린 리모델링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EU에서 아예 합의를 본 것이 2025년부터 판매를 하거나 아니면 임대를 하고 싶은 그런 건물은 요 에너지 인증 기준, 그러니까 EPC를 모두 받아라라고 의무화하는 그런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요 EPC 이제 등급은 A에서 G등급까지, 그러니까 A가 가장 좋은 등급이고 G등급은 가장 안 좋은 하위 15%의 건물에 대해서 부여를 하는 등급인데 이렇게 이제 의무화한 이후에 2027년까지 모든 건물을 EPC F등급 이상을 받게 하겠다. 그러니까 이제 가장 하위 건물을 지금 15%를 그린 리모델링을 다 하겠다라는 그 계획입니다. 그리고 2030년까지는 F등급까지 다 그린 리모델링 하겠다. 2050년에는 모든 건물을 B등급까지 접근하게 하겠다라는 이런 목표를 수립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영국이나 프랑스 같은 개별 국가에서는 아예 이제 F등급이나 G등급을 받은 건물은 임대를 못하도록 아예 법으로 개별 법으로 규정을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법을 따르지 않고 위반했을 때는 이제 과태료도 부과를 하고 그럼으로써 그린 리모델링을 어떻게 보면 좀 의무화시킨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 로드맵을 수립을 하고 좀 이런 리모델링에 대한 문화가 좀 성숙해진 다음에는 이렇게 의무화하는 제도도 한번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독일과 프랑스 같은 데서는 그린 리모델링 아예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건물 에너지 평가자가 직접 주택에 방문해가지고 에너지 성능도 진단을 해주고 얼마나 비용이 드는지 산정을 해주고 또 어떤 순차적으로 리모델링이 어떤 것부터 먼저 하고 이건 나중에 하고 이런 이제 순서도 개별 건물의 로드맵도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이러한 로드맵 진단 받은 거를 기반으로 해서 보조금까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프랑스 같은 경우는 뭐 8천만 원 수준까지 굉장히 많은 보조금 지원도 해주고 있습니다. 한편 우리나라는 이제 공공건축물에 대해서는 사업비의 일부를 뭐 50%, 70%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는데 민간 건물에 대해서는 이제 그린 리모델링 할 때 이자 뭐 3% 지원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어서 조금 더 그린 리모델링을 활성화하기 위한 어떤 초기에 이제 좀 활성화하기 위한 그런 보조금 투입이 조금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는 신축 건물에 대한 제로 에너지 건축물의 의무화 제도 확대 그리고 인센티브 현실화입니다. 지금 현행 제로 에너지 건축물 의무화 제도는 2030년까지 이렇게 마련이 되어 있고 여기 이제 탄소 중립 시나리오 안에서는 뭐 2050년에 제로 에너지 건축물 모든 신축 건축물을 제로 에너지 건축물로 하겠다라는 발표는 있지만 뭐 어떻게 하겠다라는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32년 이후에도 2050년까지 좀 꾸준하게 어떻게 그 에너지 효율을 강화하고 또 제로 에너지 건축물을 확대할 것인지 요 기준 이제 로드맵 수립이 좀 필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지금 요 하나의 기준이 그 에너지 소유량 기준으로 지금 제로 에너지 건축물을 주고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주거용에 대해서 제곱미터당 90kWh, 비주거용은 140kWh 이런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EU 기준을 봤을 때 여기는 국가별로 굉장히 상이한데 제가 이제 여러 이제 EU 국가들을 봤을 때 일반적으로 주거용 같은 경우에는 50에서 75kWh, 비주거용은 85에서 100kWh 이렇게 굉장히 좀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거를 조금 점진적으로 개선을 해가지고 여기 2040년, 50년에는 좀 더 강화된 에너지 효율을 적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받기 위해서 이제 추가 공사비도 소요가 되고 또 신재생도 설치해야 되고 또 뱀스 설치도 해야 되는데 이런 것 대비해서 지금 인센티브가 좀 뭐 이렇다 인센티브가 명확하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효율 기준을 어느 정도 충족을 하면은 뭐 세액 공제를 제공하고 또 제로에너지 주택에는 더 많은 세액 공제를 제공하고 이런 세액 공제 같은 것들을 이제 줌으로써 확실한 어떤 경제적 인센티브를 줌으로써 제로에너지 건축물의 확대를 유도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뭐 취득세 감면 같은 게 일부 있기는 한데 조금 더 그런 것들을 확대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마지막은 이제 난방 탈탄소화인데 이 부분은 우리나라에서 전혀 지금 논의가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논의부터 시작이 되어야 하고 또 관련된 계획이나 제도 수립 같은 것들도 필요하겠습니다. 여러 이제 제가 쭉 써놨는데 여러 국가들에서는 실질적으로 가스보일러 설치 금지를 이제 말하고 있고 요거를 실제로 법안이 통과되어 가지고 이게 지금 2023년 여기부터 이제 지금 현실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전혀 이런 부분이 지금 언급이 되지 않고 있어서 이런 논의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또 지역에서도 할 수 있는 부분은 지역별로 이제 지역 난방 같은 경우에 뭐 미활용열을 어떻게 활용할지 이런 것들은 이제 지역별로 잠재량이 다르기 때문에 이런 그 계획을 수립을 할 수가 있고 뭐 독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그 지역 난방을 뭐 재생에너지나 폐열로 전환하는 지자체에 대해서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는 이런 제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도도 저희가 좀 참고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히트펌프에 대해서도 영국이나 뭐 독일 이런 여러 국가들에서 연간 뭐 얼마만큼의 히트펌프를 설치하겠다는 목표를 또 만들고 가구당 일정 보조금을 지원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뭐 지열 정도에 대해서 보조금이 좀 있기는 한데 여러 가지 이제 히트펌프에 대한 계획이나 보조금 투입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이상 긴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면지 의원님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두 번째 발표 계속 듣도록 하겠습니다. 뭐 질의하실 게 있으시면 이따가 종합 토론 시간에 질의해 주시고요. 두 번째 발표 계속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민섭 팀장님 발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대전세종연구원의 여민서입니다. 대전시가 탄소 중립 워킹 그룹이란 걸 만들어서 저희가 2050년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해서 시민과 함께 만들어 가자 해가지고 한 지가 벌써 1년이 넘었습니다. 1년 한 8개월 정도 된 것 같네요. 이제 대통령 발표가 2020년도 한 10월쯤에 나온 뒤로 대전에서도 이제 발빠르게 움직였는데 저도 워킹 그룹에서 활동을 했고 지금 교수님들이나 여기 센터장님들이나 다 같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요 발표를 의뢰를 받았을 때는 그럼 대전시 차원의 건물 부분에서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전략은 과연 있는가라고 물어봤을 때 제가 발표 안 한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없습니다. 없다는 거는 진짜 없어서가 아니라 계획도 있고 뭐 인증을 어떻게 해야 되고 아까 이면지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그린 리모델링이나 여러 가지 신축 건물의 인증이나 그다음에 에너지 효율화 전략 이런 부분 다 있습니다. 가이드라인도 만들어 드렸는데 문제는 아직 대전시는 인구가 타 지역보다 조금 덜 감소해서 그런지 자신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원래 이 슬라이드 이거 녹화하니까 못 보여드리는데 부동산 들어가셔가지고 대전시의 서남부권의 도안 신도시 아시잖아요. 도안 신도시의 부동산 가격을 평당 가격만 보더라도요. 거기에 유명하다는 친환경 인증받은데 녹색 건축 중에 2등급도 아니고 뭐 1등급 받은데 이런 데 검색해 보시면 부동산 가격이 다른 데보다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오히려 분양가는 더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거래가는 실제로 에너지 효율하면 좋습니다. 뭐 저희가 말하는 데는 다 좋은데 이게 실제 비즈니스 마켓에서 받아들이지 못하는 현실. 그래서 사실 이 로드맵을 짜고 저희가 그래프로 예측해 보지만 이게 안 되는 변수는 이 부동산 시장하고 경제 시스템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은 영향이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을 제가 전제로 말씀드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전시가 무엇을 하고 있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만 간단히 말씀드리고 이면지 박사님이 기후변화 대응 정책은 충분히 말씀하셨으니까 그 부분은 좀 삭제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다만 탄소 중립 녹색 성장 기본법이 9월 25일부터 시행된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기후 변화 대응 기본 계획도 수립해야 되고 적응 시책도 마련해야 되고 있는데 제가 법령 검토한 사람은 아닌데 기후 대응 기본 계획은 10년 단위로 하고 기후 위기 적응 시책은 5년 단위로 하거든요. 그리고 이게 시군구별로 되게 해야 될 게 너무 많더라고요. 근데 저는 뭐 BMS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뭐 통합도 하고 환경부, 국토부, 관계부처 막 협업을 하시는데 문제는 자꾸 제도화할 때 너무 잔소리가 많아진다는 게 너무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많으니까 하기 싫은 거죠. 그러니까 뭐 하나만 집중해 주면 좋겠는데 요번에 새로 생긴 것 중에 하나가 또 기후 그런 게 있더라고요. 기후 환경 영향 평가 안에 기후 영향 평가를 또 넣었어요. 근데 이 과연 이제 대상이 과연 이제 그중에 대규모 건물은 그렇게 해서 어떻게든 될 텐데 이제 문제는 조금 소규모. 제가 대전시 도시기원에서도 가보면 또 문제가 뭐냐면요. 지금 이제 녹색 건축 인증, 제로 건축물 인증 이제 다가오니까 그 전에 승인 받으려는 게 되게 많아요. 그리고 도시계획위원회에 올라온 상정된 그 보고서가 100페이지면 친환경 파트나 녹색 건축은 1페이지도 안 돼요. 제가 그걸 보고 너무 놀라는 게 이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러면 인증 어떻게 받겠다? 그리고 뭐 전열기구 뭘로 바꾸겠다? LED 등 교체 요 정도밖에 없어요. 지금 히트펌프 이 얘기는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직은 대전시가 좀 배고프지 않은 건지 좀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제가 대전 세종 여권이지만 저희 대전시를 이렇게 나쁘게 보는 게 절대 아니고요. 일단은 이 대전 탄소중립 포럼의 의의가 이런 데 있다고 보고 저는 조금 이런 모임들이 조금 더 많아져서 계속 디스커션하고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솔직히 말하면 저는 녹색 건축물로 박사 논문을 썼지만 이 손논지가 좀 됐어요. 건축물 조성 기본계획 2018년도에 한 뒤로 이제 다른 거 하느라고 그만큼 녹색 건축에 대한 수요가 없었습니다. 정책 과제 수요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 그런 부분이 있었다는 부분 말씀드리고 좀 죄송합니다. 하소연을 5분간 했네요. 그래서 저그 건물 부분은 뭐 상위 계획에서 이런 기후변화 대응 기본 계획에 기초해서 지역에서는 녹색 건축물 조성 계획이라는 걸 수립했고 지역 에너지 계획도 있고 감축 로드맵도 있고 기후변화 적응 대책이라는 것도 있고 이번에 기후변화 대응 기본 계획이라는 것도 있어요. 근데 지금 봐도 어지럽고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여기에서도 건물 부분이 있고요. 여기서는 건축물 중심이지만 지역 에너지에서도 건물 부분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그리고 제가 이 보고서를 한 5개를 늘어뜨려 보면요. 어떤 건 칼로리 얘기하고 어떤 건 TOE 얘기하고 어떤 건 이렇게 뭐 전기 에너지 킬로와트 얘기를 하는데 단위도 잘 안 맞지만 환산할 때 너무 머리가 아파요. 그래서 이거라도 좀 통일시켜 줘야 시민들이 느꼈을 때 우리가 지금 몇 톤 생산하니까 얼마 줄여야 된다 이런 메시지가 탁탁 와닿거든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건축물에서 평당에서 지금 제곱미터로 바뀐 지 꽤 됐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35평 얼마예요?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저희가 뭐 85제곱미터라는 용 안 쓰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좀 지금 주소 이름도 그렇고 이런 계획은 너무 많이 수립하는데 아직 단위 통일 같은 부분이 좀 아쉽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것도 좀 쉽게 해나갔으면 좋겠다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로드맵을 국가가 2030년, 2050년 이렇게 해가지고 NDC를 계속 온실가스층 목표를 설정하고 있고 그 정권마다 조금 더 의지를 많이 표명하시기 때문에 근데 달성도 못하면서 너무 의지만 좀 높았다 이런 부분이 좀 있었는데 지금 현재 맨 마지막에 나온 거는 2018년 배출량 기준 40% 감축하겠다는 시나리오를 이렇게 해고 있거든요. 2030년까지는 아직 8년밖에 안 남았는데 과연 40% 달성할 수 있을지. 그런데 하여튼 어찌됐든 이 감축량 이런 건 중요한 건 아니고요. 예면지 박사님 잘 설명하셨으니까 여기에서 과연 배출원 감축에 이렇게 몇 퍼센트, BAU 대비 몇 퍼센트 이렇게 쭉 나오고 건물은
35%를 감축하겠다라는 뭐 이런 게 이제 발표가 됐었어요. 근데 이제 수정할 때마다 건물 부분 갑자기 많이 올라가요. 그래서 지금 준비도 안 됐는데 이게 너무 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근데 이제 계속 숫자로만 얘기하니까 좀 감이 잡힐 것 같으면서도 조금 감이 안 잡혀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 입지 여건이나 건물은 공간을 차지하는 뭐 공간 배치나 이런 부분까지 다 고려를 해야 되는데, 단순 탄소 배출량으로만 저렇게 제어했을 경우 어떤 또 돌연변이가 나올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 생각을 좀 해봤고요. 뭐 어찌됐든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상에서는 노후임대주택 개선하겠다, 에너지 효율 어린이집, 주로 공공시설들을 일단 먼저 뭐 2,000개 이상 정도에 되는 거기를 하겠다. 그래서 태양광 설치하고 거기에 전력 효율화하는 작업들 쭉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를 그런 데부터 하기 때문에 사실 공공시설에서 먼저 지금 드러나기 시작한 것 같긴 한데, 근데 문제는 이제 건물에서 신규도 100%, 기존도 그린 리모델링을 100% 달성하겠다 이렇게 2050년까지, 이런 부분들이 과연 그냥 이렇게 그냥 이렇게 선언하면 될 것인가라는 문제는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대전시에서 그 건물 부분 기후변화 대응 정책을 얘기할 때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주거용 건축물의 면면적이 타 지역에 비해 조금 높은 편이에요, 대전이. 그러니까 대전은 공장이 생각보다 적고 상업용 건물도 다른 지역보다 적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전에 승부수를 둔다 그러면 주거용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화가 좀 관건인 것 같아요. 근데 그 중에서 인증은 전 문제가 없다고 봐요. 인증은 국가에서 하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들이대기만 하면 되는데, 과연 우리가 로드맵상 제로 에너지를 1등 갈 거야, 2등급 갈 거야, 3등급, 4등급, 5등급 갈 거야. 아예 하향 편준화 하면은 이거 달성 못 하고요. 좀 과격하게 가야 되는데, 여기서도 문제는 에너지 생산이 먼저냐, 에너지 절약이 먼저냐인데, 제로 에너지에서 얘기할 때는 생산과 소비를, 그 생산을 좀 많이 유도를 하려고 노력하거든요. 지금 단열재 문제가 아니라, 단열재는 이제 벌써 지난 얘기인 것 같아요. 이건 무조건 해야 되는 거고, 이제는 신재생 에너지 생산 비율을 좀 높이는 작업들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을 지금 현재 민간에서 이걸 받아주기가 조금 어려우신 것 같아요. 제가 여러 번 물어봤는데, 그 신재생 에너지를 할 때 오히려 저는 개인적으로는 조금 반대하는 건 뭐냐면, 신재생 에너지를 도입한다고 환경 오염이 더 되는 경우가 더 많을 것 같아요. 앞으로 2050년도에 신재생 에너지는 많이 생산이 되는데, 그로 인해서 또 폐기되는 여러 가지 쓰레기나 환경 오염 물질은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부분들을 같이 가져가지 못하는 부분도 있다라는 거니까 저희는 그런 부분까지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도 인증을 대전시에서는 850개 제로 에너지가 2,600개 건통을 하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도 인구 절벽이 2025년에 오는데, 아무리 저희가 가구 원수가 적어져서 신축 물량이 늘어난다 해도 지금 이런 부분들은 좀 과격한 목표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래도 뭐 일단 2050년까지 갑자기 이렇게 점핑을 저희가 많이 합니다. 그래서 에너지 건축물이 한 2030년 600개 동인데, 그게 한 4배 이상 2600개 동까지 지금 돼 있는 상태입니다. 대전시가 그렇고요. 저는 인증을 강화하는 게 중요한지 아니면 문화를 바꾸는 게 중요한지에는 저는 두 번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문화가 뭐냐면, 아까 잘 말씀하셨는데 탄소 중립에 대해서 저희가 잘 몰랐을 때 카본 뉴트럴이라는 용어를 10년 전에 아무도 몰랐다고 쳐보면 지금은 일반 시민들도 많이 압니다. 그래서 아이들도 많이 알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확산이 되고 있어서 그 아이들이 이제 변화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이제 성인들이나 기존에 몰랐던 부분들, 이렇게 저희 막 습관이 안 된 부분을 먼저 개선해, 그 부분들 많이 투자를 하셔야 되는데, 지금은 좀 저희는 좀 목표 중심적인 것 같아요. 그 우리나라 자체가 좀 그런 부분이 좀 있었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런 표들을 보시면 아까 임현주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비슷해요. 저희 대전시 에너지 부문 온실가스 감축량이 이렇게 건물하고 수송하고 산업이 있고요. 건물이 거의 50% 정도 차지하고,
이제 수송하고 산업이 한 25% 정도라고 보시면 되는데 문제는 저는 건물 부분에서 늘 이렇게 잘라서 생각하는 게 문제라고 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건물에는 수송이 복합적으로 가는 요소가 분명히 있고요. 건물과 산업이 믹스되는 요소가 분명히 있는데 자꾸만 건물 얼마, 수송 얼마, 산업 이렇게 하니까 우리가 이제 여기에서 하다 보면 이 중간 영역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저희가 그 문화를 바꿔야 되는 문제라든지 효율성 중에서도 단순히 건축물 단위 건축물의 효율성이 아니라 같이 그룹핑이 돼서 효율성을 추구하는 그 커뮤니티 단위의 인증이나 뭐 공동체 차원의 지금 현재 여러 가지 활동을 하는데 그것과 연계하는 거 저희 뭐 에너지 전환 공동체나 뭐 이런 거 많잖아요. 리빙랩 차원의 그런 사업 그런 활동과 연결을 시키지 않으면 이 목표치만 넣고 나서 나중에는 건물은 막 효율적인데 우리는 되게 행복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생각해야 된다. 지금 저희 인증 현황을 보시면 유성구가 인증은 제일 많아요. 왜냐하면 신개발지가 많으니까 이건 아파트는 무조건 용적물 5% 이상 찾아 먹으려면 무조건 인증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지만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그 노후 주거지는 대덕구, 동구, 중구가 제일 많거든요. 그 에너지 효율화는 여기가 제일 급한데 그 유성구가 제일 많이 에너지 효율화가 되고 있거든요. 근데 이 부분은 당연한 얘기일 수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앞으로 2050년까지는 오히려 요 기존 건축물에 대한 에너지 성능을 높이는 작업에 본공은 무조건 투자를 해야 되고 신규 개발은 그냥 계속 인증만 강화해서 그냥 기준을 계속 높여줘서 그렇게 만드는 작업들을 해야 된다. 당연한 말씀을 제가 쌀로 밟짓는 얘기를 계속하네요. 그래서 근데 어찌됐든 입지 여건을 이렇게 고려하지 않고 건물 단위로 보지 말자 이런 말씀 드리고 싶고요. 단위 면적보다 더 중요한 건 공동체 차원의 이게 기후변화 적응이나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시책이 있는가, 공동체 차원의 우리가 같이 탄소 저감을 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가 이렇게 가야지 여기 안에서 이제 사람들이 되게 힘을 내서 같이 협력할 수 있다. 거기서 힘이 있지 저는 좀 그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시나리오 상에서는. 에너지의 대전시 건물 부분 에너지원의 문제를 그냥 간단히 살펴보면 건물이 지금 좀 더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다른 산업 부분은 오히려 조금씩 줄고 있는데 수송은 조금 늘어났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수송과 건물 부분의 에너지 비중을 어떻게 좀 줄이는 작업들, 결국에는 저는 건물과 수송을 조금 복합한 그런 부분들도 같이 해서 가고 도시가스가 50% 정도 돼요. 주거 부문에. 도시가스에 대한 문제, 그러니까 결국에는 난방비에 대한 거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근데 지금은 저도 신규 아파트에 입주를 했지만 제일 에너지 사용량 이런 게 일단 아파트마다 주호에 표시가 되고요. 이건 좋아요. 그리고 관리비 낼 때 에너지 사용량이 내가 타 세대에 비해 몇 %야. 이건 좋아요. 근데 여기에 그 도시가스 사용량에 대해서 조금 더 명확하게, 그러니까 이게 진짜 비중이 높다면 도시가스 좀 절약하는 쪽으로 좀 많이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과 또 한편으로는 지금 대전 아파트에서는 대부분 선전할 때 LED로 다 바꿨습니다 하고 요즘에는 모든 등이 LED예요. 그래서 전력에 대해서 많이 감축했다고 하는데 저는 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너무 밝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기존보다 저는 너무 밝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그러니까 저는 제가 말씀드린 건 습관에 있어서 조금 거기서 LED 사용량 중에 한 10%만 없애도 이게 좀 나을 것 같은데 이게 좀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제가 이거는 이제 철저하게 이제 거주민으로서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저희 단위 면적당 소비량을 보더라도 동구, 중구, 대덕구가 10kg 요게 넘어가거든요. 다른 데는 유성구 아까 인증이 높으니까 6.45밖에 안 되지만 다른 데는 거의 2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떻게 해줄 것이냐 그런 거고요. 뭐 제일 과격하게는 노후 건축물 다 없애버리고 신규 건축물로 다 인증받게 해가지고 하면 제일 시나리오가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부분은 이제 제가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대전시 인증 녹색 건축의 인증의 문제를 말씀드리면서 설계 가이드라인에 어떤 저희가 기준점을 제시하고 요 이상 되면
어떻게 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었는데 요거는 사실 대전시 거라기보다는 전국에 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건 거의 따라갑니다. 근데 인증은 저게 아닌데 그 제가 보면 이 건축 기준 완화 비율 있잖아요. 이 부분이 이 인증을 충족시키는 거에 비해 비용이 너무 많이 이게 트레이드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이익이 이만큼이 아니에요. 제가 볼 때. 여기 곱하기 한 10배씩은 해줘야 요거 할까 말까? 근데 여기에서 1% 들리자고 제로 에너지 등급 1등급 올린다? 이거는 저는 조금 넌센스인 것 같아요. 이 부분이 너무 기준을 만족시키기가 어렵고요. 지금은 최소 기준이 65점 요거에만 지금 몰입돼 있고요. 74점이나 65 여기에만 지금 돼 있거든요. 여기도 잘 안 가요. 여기에서 지금 3등급 요 수준이거든요. 지금 현재. 근데 여기에서 이렇게 의무화하는 거가 지금 조금 늦춰졌지만 이 부분도 지금 너무 어려운데 과연 요 부분에 해당되는 제로에너지 5등급이 이게 4등급, 3등급, 2등급이 과연 가능할까? 이게 좀 저는 조금 부정적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근데 인증으로만 얘기할 건 아닌 것 같아요. 인증은 목표치를 높게 잡는 건 좋은데 인증에 있어서 어떤 인센티브 방안을 조금 더 정부에서 그리고 저희 지역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좀 강화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전시가 녹색 건축물하고 그린 리모델링 추진 사업이 어떤 게 있느냐 이거를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크게 보면은 세 가지인데요. 녹색 건축 설계 기준 마련한 거 요거 제일 열심히 하고요. 그냥 이게 받아가지고 그냥 공표하면 되니까 조례에 반영하고 요건 하셨고요. 그린 리모델링도 사실 보면 공공건축물이나 공공임대나 매입임대만 공공에 손댈 수가 있으니까 요거를 주로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시범 사업을 그린 리모델링을 하시긴 하시는데 이것도 사실은 좀 신축에 가깝다. 기존 임대 사업보다는 신축 임대 사업 위주로 가기 때문에 지금은 좀 하기 쉬운 것부터 하고 있다라는 것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요게 이제 대전시에서 그때 탄소중립 워킹그룹에서 나왔던 얘기인데 여기에 설계 기준 2개, 리모델링 3개로 보이지만 이제 뭐 다 비슷비슷하고요. 그다음에 요 스마트 타운 시범 사업 요 정도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감 목표를 이렇게 세우셨고 각 이 설계 기준을 하면 이렇게 될 거라고는 하시는데 이제 설계 기준을 부합하지 않을 경우 어떻게 할 거지에 대한 좀 그 네거티브 어프로치에 대한 좀 얘기는 아직은 좀 없어요. 그냥 일단은 이렇게 좀 긍정적인 전망을 많이 하고 계시고 있다라는 거고요. 지금 공공의 건축물은 잘 될 것 같아요. 에너지 성능은 계속 태양광을 계속 깔고 계시고 좋은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단위 사업보다는 이제 그룹 단위의 어떤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건축물 한 동이 아니라 여러 개 모여 있으면 바람을 막아주거나 태양광 일조권의 어떤 뭐 이런 거나 여러 가지 그런 게 있거든요. 이게 단지 차원의 어떤 그 효율화 작업 이런 부분 생각을 좀 이제는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단위 건축물에 대한 인증은 되게 많이 수준이 높아졌으니까 이제 커뮤니티 단위 이런 부분들. 녹색 건축 인증에서 제일 안 되는 게 뭐냐면요. 그 단지 차원의 그 뭐 연못 만들고 생태성 증가 강화하는 뭐 이런 거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기후 영향 평가에서 생태 면적률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오고 계시는데 하여튼 그런 걸 다 복합해서 조금 대전시는 단위 건축물 설계 기준하고 그룹 그 공동 건축물이나 그 공동 그 마을 있잖아요. 마을 단위의 그 요 기준을 그 기존과 신규를 좀 나눠 가지고 제어를 해주고 과연 어떤 걸 보완해주고 공공의 역할을 좀 명시해주는 그런 작업들이 조금 많아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했던 건데요. 녹색 건축물 조성 계획에 제가 저는 아주 단순하게 봤어요. 에너지 효율이나 성능 강화나 절약하거나 에너지 복지. 저는 에너지에 좀 방점을 뒀는데 결국엔 에너지 사용량에 따라서 건축물의 성능이 좀 결정되는 부분이 많고 건축물의 환경 성능도 물론 있죠. 에너지 성능 외에도 환경 성능이 있는데 이 부분은 좀 막 이렇게 목표로 막 실현하기 위해서는 좀 이렇게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게 좀 적어요. 근데 이제 그 부분도 고려해야 될 것 같고요. 제가 제안한 건 이거예요. 주거랑 비주거가 있을 건데 이런 것들을 일단 제가 친환경 성능이랑 에너지 성능을 좀 종합적으로 봐서 그 건축물이나 그룹 단위의 건축물 군에
어떤 요소 기술이 들어갔을 때 최적화가 되겠느냐를 공공에서 컨설팅 기능을 좀 하십시오. 그렇게 이거를 제가 민간 건축 설계사무소 소장님한테 받은 자료예요. 저희가 제로 에너지 타운 하시는 분인데 여기에서 이런 요소가 100개면 100개 다 쓰면 다 좋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다 아시겠지만 이 중에서 그래도 어느 지역에는 요 지역에는 바람이 많이 부니까 요거, 이 지역에는 지중해 열이 더 좋으니까 요거, 이 어떤 데는 히트 펌프가 좋으니까 이거, 이렇게 가야지. 이거를 일렬로 늘어서서 다 이거 하세요, 좋은 게 좋습니다 이러면 과연 그게 좋은 방법일까 이런 생각이 들고, 지금 호주나 이게 외국에서 이런 도면들 많이 보이는데 여기에 뭐 그 여론도 체크해주고 건물별로 성능 이런 부분들 정보화하는 건데, 이런 부분들이 대전시에서 지금 홈페이지 가보시면 일사량 분포도 같은 건 있어요. 근데 그게 약간 입체적으로는 아니고 일단 지금은 요 정도 선에서 기상청에서 이렇게 그 매핑하는 정도가 요 정도고요. 이거를 조금 더 이렇게 입체적으로 나타내 준 작업들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나리오 플래닝이라는 건 뭐냐면 주거와 비주거로 갔을 때 또 어떤 걸 도입했을 때 언제까지 얼마를 그 에너지를 정함할 수 있다, 뭐 이런 거. 그리고 시뮬레이션은 거 미리 그래 해봤을 때 어떻게 되더라. 그리고 여러 가지 또 변수가 있거든요. 이 액티브나 패시브 건축을 했을 때 시나리오나 시뮬레이션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그랬을 때 진짜 우리가 최적화된 컨설팅을 과연 공공에서 이제는 되게 친절하게 해줘야 될 때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면서 시범 사업에 이제 저희가 태양광 자립마을, 물순환 활성화 그린빌딩, 미세먼지 먼지 저감형 그린빌딩 이런 부분 다 말씀드렸었어요. 근데 이제 아까 보시면 아시겠지만 학화 지역에 공공임대만 시범 사업이 되고 이제 나머지는 아직은 이게 아직 안 되고 있는 부분들이에요.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으면, 제가 이렇게 했던 자신감은 뭐냐면 돈이 많아서도 아니고요. 대전시가 과학도시이고 벤처기업 중에 친환경 요소 기술을 가지는 업체들이 많기 때문에 거기다가 좀 후원을 요청해서 이런 걸 만들어 보시죠, 이렇게 말씀드렸어서 여기다 보고서에 실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동체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는 그 공동체가 이런 여러 가지 요소 기술을 받아들여서 그 스마트 제로 에너지 빌딩 디자인을 통합형으로 했을 때 이게 어떻게 그 대진의 에너지 재료가 어떻게 되고 자원 에너지를 어떻게 되고 배출량이 어떻게, 이런 부분까지 잘 예측을 해서 이런 부분들이 절약이나 효율화나 신재생 에너지 생산에 이르기까지의 과정들을 좀 같이 고민하고, 이런 부분들을 마을 협동조합 형태로 할 수 있으면 이렇게 유도를 해서 민간 참여를 유도하는 것까지 좀 이렇게 해보시죠, 이렇게 제안을 했던 모델입니다. 이제 마지막인데요. 이제 대전시 건물부문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정책적 재원,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중간중간에 말씀드렸는데 결국에는 입지역관별 최적화된 환경 성능이나 에너지 성능 개선 방법을 채택할 수 있는 제도적 지원 체계가 좀 마련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용자가 지금 현재 기준에서 어떤 컨설팅을 의뢰하면 좀 시뮬레이션을 대신해주고 이런 비용들을 공공이 부담하는 것들을 좀 했으면 좋겠다. 공공이 잘 모르잖아요, 이제 이런 부분들, 아니 이제 민간이. 그리고 지금 현재 그 인증을 이렇게 그려보면 이렇게 나와요. 그동안 이제 여기 뭐 수많은 인증들이 많았고요. 여기에 이제 건축물에는 난방, 냉방, 급탕, 조명, 환기 요 5가지 에너지가 흐르고 있는데, 이 부분을 아까 이제 에너지 자립률의 기준이 있고 뭐 에너지 절약 목표가 있고 뭐 이렇게 있잖아요. 이런 부분을 넣었을 때 과연 그 사전에 어떤 그 목표를 달성해서 어떤 걸 하시면 제일 좋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아까하고 좀 비슷한 말씀인데 좀 사전 세팅하는 작업들을 좀 같이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세 번째는 이제 공동체 차원의 접근을 점점 강조하고 싶어요. 지금 그 전까지는 이면지 박사님이 하시는 대로 하면 될 것 같아요. 이면지 박사님이 잘 예측하셨고 그걸 그냥 받아서 저희가 잘하면 되고, 지금은 뭐가 중요하냐면 지금 이제 대전시가 여기 이런 일단에 이게 이제
아파트 들어가는 재개발 대상지라고 치면 여기를 다 아파트로 만들어요. 그런데 이거를 전체를 아파트로 만들면 또 좋겠어요, 차라리. 그러면 인증 다 받고 좋은데 이걸 또 잘라서 개발해요. 요새는 그 블럭 단위로 하면 더 인증 그 규제가 좀 완화가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거부터 막 이렇게 되는데 이 전체 공동체가 만들어졌을 때 좀 이상해져요, 형태가. 이런 부분들을 물론 이제 자본주의 사회라 이게 뭐 이상적인 모델이긴 하지만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랬을 때 저는 좀 공공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여기는 뭘 어떻게 타운하우스형으로 가시고 여기는 뭘로 가시고 여기 고층으로 가 이런 부분들을 좀 지구 단위계까지는 아니더라도 좀 에너지 요즘 그 구별로 그 기후변화 적응 시책도 마련하고 기후변화 대응 기본계획상에 시가 전체적으로 컨트롤해야 된다면 어떤 좀 칠해주는 작업 여기에 이렇게 가는 게 좋습니다. 구릉지를 활용하는 게 좋습니다. 뭐 요 정도는 이제 가야 되는데 이거 이렇게 구릉지가 있잖아요. 그럼 일단 절개하고 나서 그거로 나오는 토지를 어떻게 이런 거를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래서 싱크홀 같은 게 자꾸 생기고 그 지하수의 흐름을 막고 뭐 여러 가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컨설팅은 단순 건축물만 보는 에너지 그 사용량이 아니고요. 전체 대지 차원에서 여기가 자연의 흐름이 어떤데 친자연적인 흐름에 있어서는 어떻게 가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온실가스 감축이 먼저가 아니고요. 마을 공동체나 주거지의 어떤 환경 정비가 먼저다. 그다음에 그 안에서 에너지 성능을 얘기해야 되는데 에너지 성능만 지금은 그 NDC 때문에 에너지 성능 탄소 중립의 목표를 달성하기 자꾸 약간 지역별 특성이 없어진다가 이런 부분이 좀 우려가 돼서 좀 잔소리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 두 번째 이제 똑같은 차원에서 이 정주 환경에 좀 몰입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단위보다 이런 이 자체가 그냥 기후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마을일까? 기후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마을일까? 이런 거요. 그러니까 저희 아파트를 자랑하자면 저희는 물순환 특화 아파트예요. 그래서 구릉지를 그대로 활용해 가지고 물이 잘 빠졌고 이번에 물 날릴 때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이유는 이제 그런 거를 전체 대지역걸 이렇게 고려해서 아마 했던 것 같은데 여기서 이제 아파트를 생뚱맞게 막 이렇게 높이 짓고 막 이런 부분들이 막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이제 건축 부분에 좀 제어를 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이제 뭐 그래서 이제 고 단지 여건이나 그 대지 여건을 고려해서 하는데 저희가 대전시에도 이렇게 그 유휴지나 좀 빈 땅 같은 거나 유휴 공간 이런 되게 많거든요. 이런 부분에 과연 이런 부분에 저는 이제 친환경 아니 그러니까 기후 변화에 대한 뭐 교육 센터를 만들든 뭐 여기서 이게 이렇게 변합니다라는 그런 것도 좀 만들 필요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목동에 가보시면 이런 방치된 공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데 제안하는 건 클라이가르텐 같은 좀 생태연못을 포함한 도시농업이 활성화될 수 있는 이런 공간 만들면 어떨까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들도 공공이 이제 찾아서 해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거 부분은 이제 아까 핵심적인 거하고 좀 벗어났지만 그래도 지금 빈 땅도 많고 짜투리 땅도 많고 하는데 이런 부분도 이제는 그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토지 이용 전략도 공공에 수립해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은 종합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대전 충남 녹색연합의 공동대표를 맡고 있고요. 직장은 원래 한국전자통신연구원에서 전혀 또 이런 영역하고 상관없는 기초기술, 뭐 이런 소자 개발 연구들 하고 있는데, 대전 지역에서는 또 시민참여연구센터라는 과학단체 대표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예, 먼저 인사드리고요. 오늘 토론자로 이제 세 분을 모셨는데요. 예, 한 분씩 뭐 일단 인사는 각자 나중에 이제 토론 말씀 해주실 때 해주시는 걸로 하시고 제가 그냥 성함하고 소속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이종원 수석연구원하고요. LH토지주택연구원의 이종성 연구위원, 녹색전환연구소 이상하 연구원 이렇게 세 분이 오늘 토론자로 초청을 받았는데요. 각자 서로 다른 영역에서 이렇게 활동하시면서 범주들이 좀 많이 다른 어떤 레이어들의 역할들을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진행은 각자 뭐 아까 전체 사회자께서 사전에 말씀해 주시기로 한
3분 정도 각자 개별 토론을 이렇게 요청드렸다고 말씀하셨는데, 전체 조금 이제 뭐 토론 시간 여유가 있는 것 같으니까 조금 더 여유 있게 이제 말씀을 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각자 이제 준비하신 토론 내용을 이제 공유해 주신 다음에 뭐 제가 거기에 또 추가로 여쭤볼 게 있으면 말씀 나누도록 하고, 그리고 발표자의 이제 발표자 두 분의 답변도 좀 듣고 다른 참여자들의 질의도 같이 이어가는 그런 식으로 이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첫 번째 발제는 좀 실질적인 어떤 시나리오 대안 K맵이라고 하셨는데, 그걸 기반으로 국가 탄소 중립을 실현할 수 있는 그런 계획, 그리고 정책 측면의 개선 과제들을 제안해 주셨고요. 두 번째 발제에서는 대전의 현황을 기반으로 이제 도시와 마을 차원에서 건물 온실가스 감축이 이제 어떻게 구현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방향성과 모델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좀 이제 큰 영역에서 이제 저희가 봐야 될 부분들, 그리고 현장에서 이제 또 이렇게 생각해야 될, 고민해야 될 영역들, 그런 것들 좀 이제 전체 발제 구성에서도 이렇게 준비해 주신 분들이 미리 잘 해주셔가지고 좀 다양한 영역으로 저희들이 얘기를 해볼 수 있게 된 것 같고요. 뭐 토론은 보통 뭐 가나다 순으로 하기도 하고 이렇게 저렇게 하기도 하는데, 지금 저는 이 명단에 아까 제시되어 있는 순서가 괜찮은 것 같아요. 오히려 이제 오늘 발제가 진행된 거에 역순으로 조금 가는 느낌이기도 한데, 기술의 영역, 그리고 도시 단위의 사업 프로그램의 영역, 그다음에 국가적 전환 과제의 영역, 이런 각각의 영역들을 좀 이제 참여해 주시는 분들께서 논해 주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물론 그렇다고 그 영역에 국한돼서만 뭐 말씀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특정한 영역에 무관하게 같이 이제 나눠서 한 논의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토론해 주시면서 각 기관에서, 그리고 개인적으로라도 이제 또 건물 부문 탄소 중립 관련해서 수행하고 있는 그런 업무나 활동 영역들도 같이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좀 더 다양한 어떤 논의들을 하거나 아니면 또 이후에 어떤 협력 관계를 만드는 데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러면은 우선 이제 이종원 수석연구원의 토론을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소개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들리시나요? 예. 네. 네, 잘 안녕하세요. 들립니다. 제가 지금 워크숍에 와 있어가지고.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이종원 수석연구원이고요. 아마도 저희 기관을 아실 수도 있겠지만 모르시는 분도 있기 때문에 제가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저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에 25개 출연 연구소 중에 하나이고요. 저희 연구원은 이제 건축, 토목, 도시 분야 사람들이 이제 모여 있는 유일한 이제 국책연구원입니다. 그 중에서도 저는 이제 건축 에너지 연구소 소속으로 탄소중립 2050 국토교통 로드맵이랑 관련된 정책과 기술 쪽으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연구원에서는 이제 뭐 건물 에너지 효율 등급, 그리고 녹색 건축 인증, 여러 가지 관련된 법제도도 저희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신진 연구자 과제나 그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쪽이 취약계층에 대한 노후 건축물 관련해서 어떻게 하면 그린 리모델링, 리트로핏, 특히 한국에너지재단과 같이 에너지 복지 쪽으로 건물에 대한 에너지 효율성을 어떻게 높일 것인가 라고 하는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좀 집중적으로 하는 것은 데이터 분야에서 어떻게 하면 그 데이터를 모으고, 그 모은 데이터로 AI 모델 학습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효율적으로 기존에 있는 사업들을 활용할 수 있을지를 이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기존에도 많은 국토부나 산업부, 그리고 관련된 공기업, 공공기관에서도 이런 에너지 취약계층이나 노후 건축물 사업들을 진행하는데, 중복되는 경우도 있고, 데이터나 통계가 없어서 사실 누가 더 나쁜지, 어떤 부재를 얼마에 해줘야 되는지 라는 거에 대한 정확한 지금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이 데이터 플랫폼을 개발하는 연구를 국가적으로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쪽으로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제 앞에서 말씀해 주셨던 분들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우선은 여기 주체나 주관이, 제가 보통은 이제 국토부나 공공기관에서 오는 이제 포럼을 많이 참석을 하는데, 요 대전 세종에서 한 이제 시민단체 중심으로 이번에 한 거 자체가 좀 포럼이라서 되게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지금도 대전에 있는 여러 가지 시민단체 분들과 같이 이걸 진행하고 있고, 대전도시공사, 대덕구랑도 같이 관련된 연구를 하고 있어가지고 되게 의미가 있는 저한테 참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면지 부연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서도
좋은 얘기들 많이 해주셨는데 저는 좋은 얘기에 대한 반복적인 것보다는 좀 더 한 윗단이나 좀 다른 측면의 얘기를 조금이라도 이 짧은 시간 동안 전달하려고 하는데요. 이면지 박사님께서 얘기하신 게 주거용과 비주거용의 전략을 얘기하셨고 또 이제 주요 감축 수단으로서 건물 에너지 효율 향상, 또 고효율 기기 보급, 스마트 에너지 관리, 생태 개선 강화, 난방 연료 전환에서 K맵 위주로 이제 시나리오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여기서 또 하나 저가 다른 이제 차원에서 조금 더 고민해야 될 것이 이제 주거용이냐 비주거용이냐. 그럼 비주거용에서는 어떤 오피스냐, 뭐 근린 1종이냐 2종이냐, 뭐 이렇게 유형별로 볼 것도 의미가 있고, 또 하나로는 소득 분위로도 저는 접근이 되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결국에는 에너지를 많이 쓰는 데는 큰 건물이거나 다중 이제 이용 시설일 확률이 큰 거고, 적게 쓰는 데는 에너지 취약계층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사각지대에서 그런 것을 해결 못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건물 유형뿐만 아니라 그 건물 자체보다 그 사람 중심에서 사람 간에도 어떻게 우리가 솔루션을 제공해 주실 것이냐라는 쪽으로 저희가 준비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공공건축물 중심으로 국토부에서 이제 취약계층 사업들을 하고 있고, 민간 건물은 그린 리모델링 이제 LH에서 이제 국토안전 관련 넘어갔죠. 그리고 이제 에너지 재단에서는 이제 취약계층 쪽으로 이런 것들 하고 있는데, 가장 큰 문제가 하나 있다고 보는데요. 지금 공공건축물에 대해서는 국가적으로 어떻게든 돈을 부어가지고 하고는 있지만, 문제는 이게 공공건축물에서 민간건축물 넘어가지가 않아요. 민간 건축물에서 이거 자발적으로 어떻게 본인들의 집을 그린 리모델 할 것인가에 대한 동기부여를 어떻게 할 것이라는 게 답이 지금 없긴 한데, 이런 것들은 결국엔 저는 교육과 또 그 사람들의 인식적인 개선이 되게 필요하기 때문에 정부 뭐 지자체뿐만 아니라 다양한 이제 시민단체와 함께 이런 것들을 진행하는 게 되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인섭 책임연구위원께서도 여러 가지 좋은 얘기들 많이 해주셨고, 사실 대전 세종에 대해서는 너무 전문가이시기 때문에 제가 뭐 얘기 드릴 건 없지만, 추가적으로 하나 드릴 것은 전생의 저탄소 개념 도입 관리라든지 에너지 다소비 건물 중심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찾아내서 이런 솔루션 하기 위해서 사실 어떻게 하면 이 데이터를 모을 것이고, 그 데이터를 모으는 틀을 만들 것이고, 그것을 유지 관리할 것이냐가 되게 중요한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대전 세종시 자체만으로 건물 부분이 많은 탄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그 데이터 플랫폼을 구축을 하고 유지 관리를 하면서 우리가 K맵 아니면 이제 2050 로드맵, 2039 로드맵에 대전 자체적으로도 그것을 관리할 수 있을지에 대한 세계를 좀 지자체적으로 좀 준비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계속 나오는 얘기들이 이제 기존 건물에 대해서 에너지 성능 강화, 그리고 신축 건물은 신재생 에너지 비율, 그리고 그 제로 에너지 건물을 얘기를 많이 하는데, 사실 이런 문제가 또 하나 있습니다. 그린 리모델링 엄청나게 지금 몇 년 전부터 쏟아부어서 하고 있는데, 과연 이것이 에너지 효율 향상을 하느냐라고 했을 때 대답을 못한 경우가 되게 많아요. 예를 들어서 어린이집에다가 에너지가 그린 리모델링 하기 전에는 막 100을 썼다면 후에는 당연히 이제 80을 써야 되는데 막상 보니까 200을 쓰는 거예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당연히 이제 더 좋아지니까 더 많은 원생이 올 수도 있고, 더 많은 이제 사람들이 와서 시간이 더 이제 어큐판시 그 제실 시간이 많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가 이 그린 리모델링 했다고 해서 무조건 에너지 절감한다는 효과가 안 나오고 있기 때문에, 과연 이것을 그 무조건 숫자적으로 이게 좋아졌다 안 좋아졌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니면 환경적으로 좋았다든지 아니면 비용적으로 아니면 조금 정량적으로 측정하기 어려운 이제 정성적인 것까지 포함할 수 있는 이런 효과들을 같이 가져가지 않으면 언젠가는 이게 조금 좀 큰 차원에서는 좀 공격당할 여지가 있다고 지금 알고는 이미 있습니다. 또 이런 차원에서는 좀 준비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저는 특히 발표에서 에너지 복지 실현 이제 4대 전략 중에 하나라서 이쪽 분야로 계속 대전하고도 지금 과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주 좋은 기회고, 또 추가적으로도 같이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종 수석연구원님 그런 발제 감사합니다. 예. 민간 건물 확장이 이제 잘 안 되고 있어서 이제 그런 부분에 교육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는 말씀 해주셨고요. 그다음에 뭐 후반에는 또 생활 수준 개선으로 인해서 오히려 발생될 수 있는 그린 리모델링의 부작용 문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람 중심의 이제 솔루션과 데이터 기반의 이제 그런 접근들 이런 것들을 필요성에 대해서 같이 보셨네요. 네, 다음 두 번째 토론으로 이종성 연구위원, LH 연구원의 이제 이종성 연구위원님의 토론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종성 연구위원님. 들리세요? 네, 들립니다. 예, 예. 예, 저는 LH 토지주택연구원의 이종성 연구위원입니다. 저는 제 소개를 잠깐 하자면 주로 이제 열에너지 분야 연구를 좀 주로 하고 있고요. 설비 분야 쪽. 그리고 특히 이제 2009년도에 이제 국토부 그 친환경주택 건설 기준 처음 제정할 때 그때부터 이제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8번 정도 개정. 소리가 끊긴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이제 그렇게 하고 있고 내년에도 이제 그 공공부문 2023년 공공부문에서 건설하는 그 주택의 이제 대런지 5등급 수준 달성을 위해서 국토부 과제를 11월달에 시작할 예정이고 내년에 아마 그런 기준들이 마련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그 정도 좀 제 소개를 좀 드리고요. 그리고 오늘 이제 발제하신 분 두 분께 너무 수고하셨다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 이제 제가 이제 최근에 좀 분석한 자료를 좀 잠깐 좀 소개해 드리면은 우리가 건물 부문 온실가스 배출량 배출을 이제 줄이기 위해서 감축 수단을 5가지 정도로 지금 이제 계획했는데 에너지 효율 향상, 이제 고효율 기기 보급, 행태 개선까지 이 중에 그 제로 에너지 건축물 활성화 및 그린 리모델링 사업 확대를 통해서 270만 톤을 감축하겠다고 2030년에 실천 계획을 그렇게 하겠다 2030년에 하겠다고 실천 계획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 이제 아까 잠깐 그린 리모델링에 대한 이제 얘기가 있었고 신축 주택은 아까 여민석 팀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또 그런 기준들이 마련이 되면은 정부가 추진하는 바에 따라서 해 나가면 되는데 문제는 이 기존 주택에 대한 문제가 늘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LH가 지난번 그 한국형 뉴딜에서 녹색 뉴딜 그 그린 모델링 22만 5천 원을 2025년까지 한다라고 이제 발표를 했었고 LH 그 사업을 맡았죠. 그래서 그 사업 전에 좀 분석을 해보니까 저희가 한 세대당 한 30% 정도의 열 에너지를 절감한다 했을 때에 22만 5천 원 사업을 하면 한 7만 톤 정도의 CO2가 절감이 되겠더라고요. 그럼 그것은 아까 그래서 2040년도의 실천 계획 리모델링 사업을 통해서 270만 톤 감축한다는 것에 약 한 2.6%, 22만 5천 리모델링 하네. 그래서 우리가 한 1,400만 세대 정도가 기존 주택 리모델링 대상이라고 보면은 약 한 반 이상을 리모델링 해야만이 그린 리모델링을 해야만이 2030년까지 이걸 달성할 수 있는 그런 목표이기 때문에 물론 전환부문으로 넘기면 뭐 괜찮겠지만 그렇지 않고 이제 주택 건축 부분에서만 건물 부분에서만 감당을 한다면 쉽진 않겠다 그런 생각이 우선 들었고요. 그러나 이제 LH는 이제 22만 5천 원 리모델링 그린 리모델링 사업을 계속 하고 있다. 사업을 이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특히 이제 대전 지역에는 그 대전 분사 3단지에 그 에너지 리모델링 했던 어떤 그런 모델 시범 단지로 선정해서 우리가 이제 지금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이제 세대 통합도 하고 그 단일 세대에 대한 그런 리모델링 사업도 하고 태양광 패널 설치하고 그런 등의 사업을 지금 하고 있고요. 거기가 총 세대 수가 한 1,390세대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시범 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리고 앞으로 이제 22만 5천 호를 위해서 이제 계속해서 어느 그 지역별로 이제 좀 문제는 물량 확보인데 이 부분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다른 말씀을 좀 드리자면은 그 히트펌프가 먼저 처음에 발표해 주신 그 저기 임현지 연구위원님께서 펌프 얘기 이제를 많이 하셨고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예전보다 어떤 이렇게 뭐 우리가 이렇게 연력학적으로 물리적으로 봤을 때 결국은 히트펌프는 열을 전기로 바꿔서 다시 열로 바꾸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가스를 떼서 생산하는 보일러의 효율보다도 많이 낮아요, 사실은. 그리고 또 게다가 이게 이제 그쪽에 그 응축 쪽의 온도가 아무리 봤자 한 40에서 50도 정도밖에는 열을 이제 공급을 못 받기 때문에 물론 이제 덮일 수는 있지만 그러면 효율이 무척 낮아지고 그래서 이제 현재 이제 기존 주택을 만약에 이렇게 한다 할 경우에는 이 현재 바닥난방 시스템에서 이 펌프는 사실 비효율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뭔가 난방 방식들이 유럽 같은 경우에 이제 대리난방이니까 그런 것들이 가능하지만 우리는 지금 바닥난방이라서 이게 과연 어떻게 이게 적용이 그러니까 결국은 정부는 다시 말해서 이게 전환 부분에서 그 뭔가 저기 전기를 생산할 때에 뭐 신재생 에너지 혹은 원자력 등에서 이제 탄소가 거의 발생되지 않는 그런 에너지원을 이용해서 전기를 만들고 그 전기를 공급해서 이제 주택에 냉난방을 공급하자는 개념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히트펌프가 들어간 거 맞는 말이 맞는데 실제 효율은 그렇게 이제 높진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이제 우리가 그 탄소 우리 목표 보면은 A안, B안 중에서 이제 B안을 보면은 이게 LNG를 계속 5% 정도 사용하는 그런 그 뭔가 수단들을 계획한 것은 그런 어떤 의미도 좀 담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그린 리버는 계속 관련해서 공공부문은 이렇게 정부가 예산을 투자해서 LH가 사업을 공공기관을 세워나가면 된다고 보지만 민간이 이제 사실은 문제이거든요. 근데 그 또 데이터를 보면 그렇게 문제 같지도 않아요. 왜 그러냐면은 LH가 그 민간 건축물 그린 리모델링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거 이제 이자 지원 사업이거든요. 이자 지원 사업인데 작년 2021년도에 11,955건을 사업을 했습니다. 점점 지금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인데요. 그래서 이러한 이자 지원 사업 정도로도 지금 민간이 그러니까 우리 일반인이 그 건물에 대한 그린 리모델링에 좀 관심을 보이고 있다 하는 그런 점에서는 뭔가 좀 그런 이제 예를 들어서 보조금을 지원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그런 저리 융자한다든지 패키지별로 뭐 융자를 한다든지 하는 그런 뭐 어떤 정책들을 잘 개발을 하면은 아마 해에 나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저기 건설기술연구원의 이제 이종원 선임 연구원께서 이제 그 이후에 사업 이후에 리모델링 사업의 그 값이 그대로 예측했던 대로 이렇게 나오지 않는다는 말씀에 공감을 하고 있고 실제로 저희가 한번 조사를 한 적이 한 번 있었어요. 저희가 이제 그 리모델링 사업이라기보다는 시설 개보수 사업인데 그때 약 한 시설 개보수 전후의 열에너지가 한 7% 정도 좀 절감되는 그 정도, 그리고 많게는 한 10% 정도, 14% 매출창 같은 경우. 그래서 분명히 효과는 있다 하는 것들을 좀 그러나 이제 시뮬레이션하거나 예측했던 대로의 그런 값들은 아닌 것 같다 하는 건 말씀을 드리고, 일단 혹시 저는 이 정도로 말씀드립니다. 네. 네. 이종성 연구원께서는 뭐 목표와 현실의 차이 그런 부분들 좀 말씀해 주셨고 히트펌프 측면에서도 기술적 한계성의 측면에서 좀 고민되는 부분들 이제 그런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 뭐 그렇게 해오고 있던 이자 지원 사업들이 뭐 유럽에 비하면은 부족하긴 하지만 여전히 이제 어떤 민간의 반응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요소들도 보인다 그런 말씀드리고요.
네, 다음으로 이상하 연구원님의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녹색전환 연구소 이상하 연구원님, 토론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녹색전환연구소의 이상하 연구원이라고 합니다. 그 녹색전환연구소는 비영리 단체 싱크탱크이고요. 저희가 하고 있는 연구들은 주로 현장에서 활동하는 활동가들, 그리고 시민단체들이 좀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 기반의 연구를 하고 있고, 그리고 현장과 좀 맞닿아 있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현장의 목소리들을 최대한 취합하여서 정부의 정책을 좀 이끄는 정책 연구를 하고 있는 연구소입니다. 저희 연구소가 작년부터 올해 5월까지 주요하게 했던 연구가 이제 지방선거 대응하기도 하고 또 지역의 녹색전환 사회상을 한번 그려보려고 전국 17개 모든 광역지자체에 녹색전환 정책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대전 같은 경우는 지금 같이 함께 해주시는 박은영 처장님이 지역 공동연구원으로 함께 해주셨고, 그리고 추명구 선생님도 토론자로 함께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 줌화면 배경에 보이는 이 그림이 녹색전환 사회상을 사파로 그린 그림이에요. 근데 사실 탄소중립이나 녹색전환 사회가 단어가 너무 추상적이어서 이제 감각화하기 어려운데 최대한 시각화할 수 있는 사파도 이제 연구의 결과물로 나왔습니다. 네, 저는 화면 공유를 하나 하면서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서서 대전에 녹색전환 정책을 만들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 녹색전환 정책은 총 10대 부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부문의 건축 부분도 있었습니다. 대전의 녹색전환 정책 중에 건물 부분의 정책은 그린 리모델링에 집중을 했고, 다음과 같은 정책을 제안을 하였는데요. 이제 2030년까지 전체 건물 그린 리모델링 50%라는 숫자는 저희가 상상으로 정한 것은 아니었고요. 대전광역시 기후변화 대응 기본계획에서 탄소 중립 시나리오가 들어가 있는데, 거기를 보면 2030년 그린 리모델링 50%를 통해서 온실가스를 약 한 27만 톤 정도 줄이겠다는 계획이 담겨 있었어요. 그래서 이 목표 수치를 만들었으니까 실현해보자라는 의지를 담아서 정책을 정했습니다. 이 앞선 정책을 제시하면서 저희가 가장 유의해서 본 통계는 노후 건축물 현황 자료였습니다. 2020년 기준으로 대전광역시 전체 건물 동수 대비 20년 이상 된 건물이 한 70% 정도로 나타났고요. 이게 17개 광역지자체 중에서도 네 번째로 높은 수치로 나타났습니다. 이 노후 건축물 기준을 어떻게 잡아야 하나 고민을 했었는데요. 30년으로 보는 자료들도 있습니다. 근데 통상적으로 주택 리모델링 기준을 한 20년이 지난 주택으로 잡기도 하고, 우리나라 건축물의 단열 성능 변화를 봤을 때 2001년도에 에너지 절약 설계 기준에서 처음으로 단열재 등급별 허용 두께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기준이 생긴 2000년 전후를 기점으로 노후 건축물 시점을 잡았습니다. 당시 저희가 정책을 만들 때는 그린 리모델링에 집중을 하긴 했지만, 사실 그린 리모델링만으로는 건축물 온실가스를 큰 양으로 감축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것은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린 리모델링의 한계점을 몇 가지 생각해 보면, 우선 이제 구조적으로 안정된 건물은 그린 리모델링을 할 수 있지만 구조 문제가 크다면 신축을 하는 것이 맞을 텐데요. 노후 건축물이라고 다 그린 리모델링 대상이 될 수 없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린 리모델링으로는 난방, 냉방, 급탕, 환기 조명 이 5가지에서만 에너지 소유량을 감축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가전이나 취사에 사용되는 에너지에는 이제 그린 리모델링이 영향을 주기 어려운데요. 제로 에너지 건축물의 인증 기준이 되는 그 단위 면적당 에너지 소유량도 이 5가지 기준으로 계산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서서 이제 이종원 수석연구원님이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 노후 건축물을 그린 리모델링을 하면 프리바운드 효과가 생긴대요. 그래서 이 프리바운드나 리바운드 효과가 이제 에너지 효율을 개선해서 성능된 그 효율 개선된 비율이랑 실제로 에너지 절감률의 사이에서 어떤 차이가 발생하는 것을 뜻한다고 하는데요. 이 프리바운드는 에너지 효율 개선을 통해서 에너지 사용료가 줄어들면
이전에 사용하지 않았던 추가적인 에너지를 실제로 더 많이 사용하는 현상을 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결국에 건축물 규모나 용도나 그린 리모델링을 하는 정도에 따라서 좀 다르겠지만 과연 그린 리모델링을 통해서 에너지 소유량의 감축량 그리고 에너지 효율이 얼마나 상승하는지 좀 유의미한 숫자들은 더 자세히 살펴봐야 하는 기준점을 만들어야겠다라는 이제 의견을 전달을 드리고요. 이종원 수석연구원님과 같은 맥락에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건 제언 사항이기도 하고 이제 논의 지점을 2가지 정도 던져보고 싶습니다. 에너지 자립률이 20%인데 제로 에너지 건축물이라고 말하는 나라는 사실 우리나라밖에 없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에너지 자립률이 20%여도 왜 제로 에너지 건축물로 인정을 해줄까 생각을 해보면 아무래도 이제 한국은 특히 그 중에서도 이제 수도권은 땅이 좁아서 고밀도 개발을 하잖아요. 그래서 에너지 자립률을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긴 했습니다. 이제 결국 건축물은 에너지를 스스로 생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수요 관리나 효율 개선을 통해 줄일 수 있는 그 잠재량을 최대한 늘리고 에너지 사용량 자체를 줄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다면 제로 에너지 건축물 비율을 높이는 숫자에 집중하는 것보다 건축물 에너지 총 사용량 아니면은 건축물의 에너지 총 배출량을 규제하는 방향으로 조금 더 접근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고민을 했습니다. 서울시가 작년부터 시범적으로 건물 온실가스 총량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제 건물 유형을 나눠서 온실가스 표준 배출량을 좀 산정을 하고 그 배출량을 감축할 수 있는 기술 표준 모델을 제시하는 사업인데요. 현재 시범 사업 단계이긴 한데 이제 건물 온실가스 총량제가 온실가스 감축에 있는 다른 수단보다 어느 정도 효과를 발휘하는지 좀 그 숫자를 추적하고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은 건물에서 먹고 자고 살잖아요. 그래서 건물의 상태가 삶의 질과 굉장히 밀접히 연관돼 있습니다. 건물을 소유해서 살고 있는 사람도 있지만 임차한 사람도 제 생각에 절반 정도 비율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특히 그 중에서도 열악한 주거 환경에서 사는 임차인은 단열이 잘 되거나 뭐 전력 사용량을 줄일 수 있는 건물에서 살 수 있는 선택 사항이 사실상은 거의 없다고 봐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앞선 발표에서 이면지 연구원님이 그린 리모델링 시의 임차인 이사 문제를 얘기해 주셨는데요. 임차인은 사실 거주 중에 수리하는 걸 원치 않고 임대인은 임차해주는 주택에 뭔가 투자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진 않잖아요. 그렇다면은 임대인과 임차인에게 모두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 하는 지원 방법은 무엇일까에 대한 고민을 계속하고 있고 이 자리에 모인 분들과 같이 논의하고 싶었던 지점입니다. 앞선 발표에서 EU의 최저에너지 성능제도 말씀해 주셨고 이제 임차인도 에너지 성능이 어느 정도 이상이 되는 건물에 살 수 있다는 그 해외 사례가 있었는데요. 전기차나 태양광 발전기 같은 것들은 나라에서 보조금을 주잖아요. 그런데 왜 건축물에는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을까? 좀 그 상상의 전환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었고요. 그리고 노후 건축물이고 에너지 효율이 낮은 건축물일수록 빨리 그린 리모델링을 하면 그 누적 온실가스 배출 감축량이 더 많을 것이에요. 그러면은 더 빨리 리모델링 할수록 더 많은 보조금이나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은 없을까에 대한 고민도 좀 있었고요. 결국에는 지자체 재원이나 인적 자원이 충분해야 할 텐데 그렇다면 광역 지자체 중에 서울이나 경기 정도만 해당되는 문제는 아닐까에 대한 고민도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저는 이제 지자체장이 할 수 있는 권한이 너무 적다는 생각도 했었어요. 서울시 건물 온실가스 총량 규제 같은 경우에도 이 권한이 서울시장에게 없다고 알고 있거든요. 현재 지자체장이 할 수 있는 권한이 2억 학번 정도일 텐데요. 그렇다면 적어도 광역 지자체별로 에너지 성능 기준을 만들고 그 기준에 만약에 도달하지 못한 건축물이라면 인허가를 해주지 않는 방법은 없을지 좀 고민을 해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여민섭 연구위원님 발표 중에 건물만 떼어놓는 게 아니라 공동체, 커뮤니티 차원으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해주셨는데 정말 공감하는 지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주거와 교통, 그리고 마을 공동체 활성화 같은 것들은 다 연결된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결국 마을 환경이
종합적으로 지속 가능하게 개선하면 방향성을 꼭 놓지 않고 가져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서울의 녹지 공간을 분석한 데이터를 보았는데 서울 안에서도 강남구처럼 그 재원이 좀 풍부한 지자체의 경우에 녹지가 훨씬 많다는 숫자를 보았어요. 그래서 어떤 마을 환경 개선에 대한 것들도 향후 약간 빈익빈 부익부처럼 이렇게 갈라지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을까에 대한 염려도 있었습니다. 결국 이렇게 좀 마을 전체가 이렇게 더 좋은 환경으로 바꿔나가는 흐름을 만들기 위해서 정책 결정자를 어떻게 움직여야 될까, 그러니까 정당과 시민사회 그리고 연구소에서 해야 될 역할을 다시금 생각해 보게 되는 앞선 발표를 통해서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된 계기였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 사실 저는 건축물에 대한 전문가는 아니고 기존의 어떤 데이터들을 보고 정책적인 구조나 함의 같은 것들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좀 이렇게 전문적이지 못한 부분은 있을 수 있겠지만 이제 던진 질의에 대해서 오늘 좀 같이 이야기를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뭐 전문성을 말씀해 주셨는데 충분히 저희가 같이 고민해 볼 만한 주제들을 말씀해 주셨고요. 대전 10대 녹색전환 정책으로 같이 제안했던 이제 그런 내용들과 이제 또 리바운드 효과 이제 그런 측면 다시 또 한 번 더 강조해 주셨고, 총 사용량, 총 배출량 규제의 측면들, 그 다음에 에너지 복지 관련된 이슈, 그리고 마을 환경 영역에 이제 그런 이슈들 말씀해 주셨습니다. 뭐 제가 각자 이제 또 토론자들 말씀해 주시고 나면 저도 한 번씩 이렇게 한 번 더 추가 질문 드려볼까 했었는데, 그러기에는 이제 저희가 갖고 있는 시간이 여유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고요. 발제자분들 발표해 주셨던 내용들, 그리고 토론자분들께서 이제 말씀해 주신 것들 중에서 좀 공통적인 영역들의 질문을 조금 이제 한 2개 정도 뽑아보고, 그 다음에 좀 더 다른, 그러니까 저희가 조금 더 크게 생각해 봐야 될 부분들에 같이 질문을 하나 더 던져볼까 합니다. 뭐 세 분 토론자분들이 다 이제 하나같이 프리바운드 효과라고 이제 아까 말씀해 주셨던 그 영역의 문제들을 이제 중요하게 지적해 주셨었는데, 그런 부분에서도 이제 뭐 이성훈 수석도 이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해오셨지만, 뭐 데이터를 활용하는 거, 그리고 시민 협력의 영역들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다음에 아까 이제 교육이 필요하다는 그런 이슈들도 이제 말씀해 주셨었는데, 그런 영역에 이제 그 프리바운드 효과를 개선하기 위한 데이터, 시민 협력 이제 그런 영역의 이슈 하나 하고요. 그다음에 이게 사회적 약자, 기후 변화나 이제 뭐 탄소 중립 이런 것들에서 사실 이제 또 한편으로 우리가 같이 생각해야 되는 영역들 중에 하나가 정의로운 전환 이제 그런 이슈들이 또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에너지 복지와 관련된 이제 저희가 지역 내에서 건물과 주거 영역에서 같이 바라봐야 될 그런 이슈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공유해 주실 수 있는 부분들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결국은 이렇게 K맵 시나리오라든지 대전시 내에서도 이렇게 여러 가지 이렇게 제안들을 하고 있는데, 이런 내용들, K맵 시나리오 이런 대안들이 조금 더 어떻게 정책적인 실현력, 강제력으로 연결될 수 있을까, 이제 그런 부분들의 고민이 조금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프리바운드 효과, 에너지 복지 정의로운 전환의 영역, 그 다음에 저희가 논의했던 이런 것들이 어떻게 조금 더 힘을 가지고 제도적으로 반영될 수 있을까 하는 부분에서 지금 시간은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우선 발제자분 두 분의 조금 뭐 이슈는 세 가지 영역 중에서 뭐 편하신 이슈를 논의해 주셔도 좋겠고요. 발제자 두 분의 토론 말씀 듣고, 그 다음에 토론자분들의 다시 이제 뭐 혹시 보완 의견도 있으시면 들어보도록 그런 걸로 이렇게 보겠습니다. 예, 발제자분들 뭐 우선 김현지 연구위원님부터 좀 말씀해 주실까요? 일단 저기 여민석 팀장님 발제도 굉장히 저희 잘 들었고 토론자분들 말씀도 굉장히 잘 들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지적해 주신 부분이 이제 프리바운드 이펙트를 어떻게 좀 보완을 할 수 있을까 이 부분인데, 사실 그 시민들한테 이제 집이 개선이 되고 해서 에너지 요금이 줄어들었는데 요거를 더 조금만 써라라고 이렇게 강력하게 요구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교육이나 홍보 같은 것들을 통해서 인식 개선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거에 더해서 이제 지금 현재 상태는 그린 리모델링을 하기 전과 후에 그런 그 에너지 사용량에 대한 그 데이터가 지금 전혀 구축된 것이 없어서 이 기존에 이제 얼마나
썼는데 뭐 그 그린 리모델링에서 얼마나 줄어들었다라는 그 데이터를 알 수조차 없는 상황이어서 그럼 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는 게 일단 급선무로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이터 플랫폼들이 이제 구성이 되면은 어떤 건축물부터 그린 리모델링을 해야 되는지 그 로드맵을 짜기도 굉장히 쉽고 그다음에 그 그린 리모델링 한 이후에도 요게 진짜로 줄어들고 있는지 그런 걸 좀 추적을 해가지고 좀 하는 것이 쉽기 때문에 이 데이터 플랫폼 구축하는 게 좀 급선무이다라고 생각이 들고 또 두 번째로 이제 그 그린 리모델링에 아까 그 이상하 연구원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그 그린 리모델링에도 이제 다른 뭐 차량 전기차에 대한 지원금 주듯이 여기에도 보조금이 이제 초기에는 좀 많은 보조금이 좀 도입이 되어서 초기에 여러 가지 투자를 유도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보조금을 주는 형태에도 뭐 굉장히 다양한 형태가 있는데 이제 EU 국가 같은 경우에는 거기서는 이제 그냥 그 일회성 보조금을 주는 국가도 있지만 어떤 국가에서는 요거를 융자 지원을 해준 다음에 요거를 상환 지원을 하게 하는데 거기서 그 실제로 에너지가 절약된 그 절약이 많이 됐을 경우에 이제 그 융자 지원을 더 이제 적게 할 수 있도록 해서 그 몇 년간 그 에너지 사용을 계속 그 적게 유지할 수 있도록 그 어떻게 보면은 그 경제적인 그런 보조금 지원금을 가지고 이렇게 유도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그런 인센티브적인 방안에서도 이런 리바운드 이펙트를 좀 완화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이 있다. 그래서 우리도 여러 가지 보조금을 지원하는 정책을 짤 때 이런 그 리바운드 이펙트까지 생각을 해가지고 이런 그 보조금의 형태 같은 것들을 조금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정의로운 전환 관련해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저희가 아무래도 KMM 연구를 할 때에는 이제 국가 전체적인 그 큰 그림을 좀 많이 담아야 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신경을 많이 못 썼어요. 근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그래서 이런 그린 리모델링을 할 때도 지금 그 이자 지원 사업으로 한 1만 건 정도 연간 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 KMM에서 이제 연구를 해서 산출을 해보니까 연간 한 주거용 그 건물 같은 경우에는 한 4만 가구, 비주거용 건물 같은 경우에는 한 2,500동 해서 연간 한 뭐 4만 5천 동 정도 가구 정도가 이렇게 그린 리모델링이 2050년까지 쭉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도 이제 뭐 다 우리가 뭐 보조금을 주거나 지원금을 주거나 할 수 없으니까 그 중에서도 좀 이제 그 저소득층이나 이런 취약계층에 좀 우선적으로 보조금을 주는 제도를 마련한다든지 해서 조금 더 정의로운 전환이 건물 부분에서도 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이 필요할 것 같고 그리고 또 이제 전반적으로 또 그 토론자분들께서 지적을 해주신 게 이제 그린 리모델링을 해도 이게 뭐 시장에서 그렇게 가치가 많이 인정받지 못한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고 저도 그런 거에 굉장히 동감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그린 리모델링을 하거나 아니면 제로에너지 주택인 경우에 있어서 이런 게 이제 에너지 그 효율이 굉장히 좋다라는 거를 그 부동산 거래를 할 때 이런 에너지 그 성능 정보 같은 것들을 좀 더 공개를 해가지고 이런 그 에너지 효율이 개선된 부분에 있어서 좀 더 부동산 시장 가치화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제도들이 조금 더 보완이 되면은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네. 저희가 온라인으로 진행하다 보니까 제가 뭐 옆에서 저희 테이블에 앉아 있으면 손짓 발짓으로라도 시간을 좀 조정할 텐데 시간 조율을 잘 못해서 조금 늦어지고 있는 것 같고요. 조금 이제 짤막짤막하게 조금 더 이제 말씀을 부탁드리면서 여민섭 박사님의 그런 추가 내용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시간의 주범은 저인 것 같아요. 하소연을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일단 오늘 토론 내용 너무 잘 들었고요. 우리 토론자분들이 발표자분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잘 들었는데 제가 일단은 인상 깊게 들었던 거는 그 소유권 문제, 임대자와 임차인과 그 소유주의 어떤 관계를 저희가 그 기본적으로 기초적으로 알아야 될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게 적극성의 문제인데 건물 성능을 바꿀 때 있어서 그 경제적 문제로 인해서 혹은 소유권 문제로 인해서 못하는 영역이 반드시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그 이상적인 설계할 때는 그 부분을 좀 제외하고 그냥 건물 부분, 비주거 부분 이런 식으로 가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해서 그 부분인데 이 부분은 저는 아까 데이터 플랫폼 말씀하셨는데 빅데이터가 이런 데 쓰여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무슨 뭐 가스량, 전기량 뭐 이런 그런 거 많이 쓰는데 그거 말고 그 이제 만약에 데이터 플랫폼이 되면 이제 건물별로 과연 어디가 가장 성능이 문제가 되고 우리가 어떤 부분을 이게 조정해서 이 부분은 나가야 이 부분에 대한 좀 공공에서 제가 아까 컨설팅기는 계속 강조했는데 이런 부분을 공공에서 인지해줘야
그래야 뭐 실태를 알면 그거에 대해서 문제별로 최적의 답을 구할 수 있잖아요. 이 부분 하면 될 것 같고요. 제가 다른 부분은 다 말씀하셨는데 그 행태 변화나 행위 개선에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얼마 전에 대전시 공동주택 단지 최우수 단지 뭐 이렇게 평가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국토부에 선정하는 건데 한 10개 정도 전국에 뭐 20개 정도 선정하는 것 같은데 그 대전에 후보군을 올리는데 그 중에서 그 뭐 태양광도 쓴다 뭐 무슨 뭐 열을 환수 장치가 있다 뭐 등등 좋은데 그 점수가 엄청 미미하더라고요. 세우수 단지 표창할 때 이제는 그 이 녹색 건축물을 한 단지를 조금 더 높여줘야 이제 인센티브가 반드시 개별로 주면 더 좋지만 이렇게 단지 인증에서도 좀 그런 것들이 바뀌어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좀 관리만 잘한 아파트 위주로 주다 보니까 제가 가장 인상 깊게 본 후보군이 줍깅이라는 게 요즘 유행하잖아요. 쓰레기 주우면서 조깅한다는 건데 그중에 또 하나가 그 건축물 단지가 10개 동이면 10개 동의 모든 불을 다 끄는 거. 그 에너지를 잠깐 끄는 것도 우리는 아직 참여가 잘 안 되는데 그 단지에서는 그 이분이 환경 운동가도 아닌데요. 그냥 그 자기가 학생들이 이런 거 막 호응하는 거 보면서 너무 좋았대요. 그래서 본인이 이제 애를 키우니까 아이들의 친환경 인식도 높여주고자 했는데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조금 이제는 인증이나 다른 뭐 이게 디테일한 건 전문가들이 하면 되지만 이제 민간인들이 참여해서 표가 나는 작업들에 대해서 조금 더 앞으로 내주면 그것들이 활성화되면 전문가들도 자극받아서 또 같이 서로 이렇게 도와줄 수 있는 이런 체계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네, 지역 현장에서 아파트 현장에서 좀 할 수 있는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식으로 말씀해 주셨고요. 네, 토론자분들 중에서 좀 우연해서 같이 말씀 나누실 분 있으시면 좀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필수는 아니고요. 의견 나누시고 계신가요? 없으면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한 번만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혹시 말씀해 주실 분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아니면은 장영철 센터장님 말씀 들어보도록 하고요. 그냥 진행해도 괜찮겠습니까? 저 질문이 있는데 혹시 질문해도 되나요? 제가. 아, 네. 예, 지금 질문 하나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아니 다른 건 아니고 제 여민석 그 연구원님한테 질문하고 싶은 게 있는데 그 공동체 역량과 연계한 그린 리모델링 관련해서 조금 구체적인 자료, 그러니까 구체적인 사례나 이런 거를 저희가 좀 접할 수 있는 게 있는지 궁금해서요. 지금 요거 하나입니다. 네. 11월쯤 우리 일가구 아예 갈까? 공동체 지금 말씀한 공동체 차원에서 녹색 건축물 활성화하는 그런 방안 말씀하시는 거죠? 네, 지금 뭐 인증해서 그런 항목을 넣을 때도 있었고 지금도 이제 제어하는 게 있거든요. 그 정도 수준이고요. 그리고 오히려 그 전환마을이라는 프로젝트로 해가지고 그 마을 단위의 그 전기를 아예 안 사용하고 뭐 좀 생산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이제 그런 조합 형태가 이제 더 많이 확산돼 있는 상태고 그 건축물을 그룹으로 하는 거는 지금 현재는 공동주택 단지 인증 외에는 사실 마을 인증 이런 부분은 아직은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 저도 그 부분을 이제 내년에 저희 그 대전시 리질리언스에 대해서 연구할 거거든요. 이제 그거 할 때 그 이제 이 마을 단위의 저는 이제 마을 단위의 온실가스 감축보다는 포인트가 마을 단위의 그 대상지 여건 입지 여건을 고려해서 기후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지금 환경도 문제인데 지금 재해도 엄청 문제라서 이게 같이 나갈 수 있는 방법. 그래서 한쪽은 그 에너지 성능이나 그 건물 성능이고 한쪽은 대지 전체의 성능. 그러니까 지하수를 막지 않은 범위 내에서 전체적 일조량 여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최적화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이 기후 적응과 그 감축 이런 부분을 믹스한 이런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모델은 지금 제가 대상집도 해서 이거를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안건으로 좀 올리려고 할 예정입니다. 예. 마을 에너지 전환 얘기하면서 주로 태양광 중심으로 많이 봤던 측면들이 있는데 방금 말씀 주셨던 것처럼 기후변화,
한편으로는 정의로운 전환 그런 측면하고 관련될 수 있겠고요. 그런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봐야 된다는 부분 이제 아까 여민석 박사님 발제에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 부분 다시 한번 상기하면서 예, 장윤철 센터장님 예,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예, 저도 뭐 오늘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하는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발제하신 두 분 감사드리고 토론하신 세 분도 감사드립니다. 한 두세 가지 저도 좀 느낀 점은요. 첫 번째는 좀 대전시가 5개구가 있는데 유성구는 아무래도 공동주택 비율이 좀 많고 한 60, 70% 정도가 공동주택에 사는데 그러면 공동주택에서 어떻게 에너지를 줄여 나가고 온실가스를 감축해 나갈 것인가 그런 측면에서 아까 우리 이명지 연구원님이 말씀하신 이미 독일에도 좀 그런 게 보편화가는데 에너지 효율 이런 걸 평가를 해서 진단하고 개선하는 이런 것들이 유성구 같은 데는 좀 필요할 것 같고 근데 아무래도 동구 같은 데는 이제 도시 재생이라든가 노후 건물들이 많다 보니까 또 그쪽에 맞는 또 지자체에 맞는 이런 부분들이 좀 있어서 빨리 우리나라도 지금 그 에너지 효율 진단하고 평가하고 개선할 수 있는 거 이런 것들을 좀 빨리 도입해야 있는 자산들을 갖고 있는 것이 뭔지를 조금 한 다음에 활용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게 제 첫 번째 제안이고요. 두 번째는 저는 이제 이런 자원순환 이런 쪽을 많이 하다 보니까 리모델링 좋고요. 리모델링해서 그린 리모델링 굉장히 필요한데 가급적이면 그 정책의 우선순위를 신축 건물을 할 때 에너지를 많이 이제 효율을 등급을 올리고 기준을 강화하고 이런 거 필요할 텐데 가급적이면 저는 리모델링 쪽으로 많이 해야지 새로운 자원과 에너지를 엄청 투입해서 건물을 엄청 크게 짓고 엄청 팬시하게 지어서 많이 막 하는 거 우리나라 사실 전국이 다 공사판 아니에요? 뭐 이것저것 막 만들고 새로 짓고 이게 결국은 별로 저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구적으로 봤을 때는 그것도 자원을 많이 소비하고 만들고 한다. 그래서 있는 거를 어떻게 조금 잘 그린 리모델링하고 효율을 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런 측면에서 좀 앞으로는 공유 경제 예, 뭐 순환 경제, 공유 경제 이런 것들이 다 연결이 조금 돼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여민석 박사님 말씀하신 그냥 너무 분절적으로 좀 보지 말고 어떤 단지를 세우거나 이런 거 할 때 정주 기반 건축물을 할 때 반드시 좀 기후변화 대응이라든가 주거지의 이런 여러 가지 유휴지로 활용을 해서 기후변화의 적응과 또 휴식 공간과 그걸 또 탄소를 또 좀 흡수할 수 있는 흡수원이라든가 이런 큰 그림 쪽에서 조금 볼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전적으로 동의하고 굉장히 좋은 시간 보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좋은 토론과 발제 감사드립니다. 네, 건물 탄소 중립을 이야기하느라고 이제 저희가 포럼을 진행했는데 포럼을 하다 보니까 이제 이게 물론 이제 탄소 중립이라는 게 아주 거대 의제이기도 하죠. 거시적인 정책 측면의 이슈에서부터 조금 더 이제 깊게 들어가면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마을 문화, 도시 환경, 마을 문화까지 좀 연결이 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에서 뭐 저희가 지금 이 자리에서 어떤 합의를 만들거나 그러긴 어렵지만 같이 고민해야 될 여러 영역들을 같이 이렇게 이 자리에서 한 자리에서 같이 확인했다는 데 의미가 있는 것 같고요. 그렇게 이렇게 뭐 각자 참여하시면서 발견하신 의제 그리고 관심사 그런 부분들이 각자의 또 이후 활동 속에서도 지속적으로 연결되면서 또 이제 서로 필요한 부분에서는 기관들 간에 단체들 간에 협력도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계기들이 많이 만들어지면 좋겠습니다. 예. 시간이 딱 5시가 돼버렸네요. 네. 저희 토론을 많이 더 나누고 싶은 말씀이 분명히 있으셨을 것 같은데 제가 거기에 더 많이 시간을 나눠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양해를 말씀드리고 예, 다시 원래 사회자님께 발언을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장시간 동안 토론하고 발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곳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강하십시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